자, 녹화 시작했습니다. 이거 녹화 시작하면 여러분한테도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재밌는 노래를 하나 딱 발견을 했는데, 반딧불 노래 아세요? 이거 요즘 사람들 이거에 많이 감동받겠던데? 아, 유행이에요? 나는 지나가다 하도 들려가지고.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이거 맞죠? 노숙자였는데, 노래를 좀 잘하셨나 봐요. 그래서 다시 가수로 39살에 데뷔를 하셨더라고요. 그 여러분, 자기의 시기는 몰라요. 자기의 시기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아이폰 누구세요? 우리 노래방도 한번 가야겠네. 우린 조금 더 친해지면. 행부님이 아이폰이에요, 지금 혹시? 박지. 씨, 음악 하시는 분이 잘한다고 하니까 기분 좋은데? 수업이 안 끝났어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진짜 친해지면 노래방 갈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뭐 어디서, 다 모임 장소가 다 있잖아, 지금. 다 부동산 하나씩 전부 다 있잖아요. 뭘 가요, 가요야. 박지님은 노래 잘할 것 같은데? 좀 지켜봅시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계획은, 짧게는 2년이고, 제 계획은, 많게는 5년에서 10년짜리입니다. 24개월 연속으로 하시는 분이 1000명 나오려면은, 몇 년 필요할까요? 전 최소 한 3, 4년은 필요할 것 같은데. 10년 뒤를 보는 이유는 제가 이제 50대 때부터 재밌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40대까지 아직 좀 젊으니까, 체력도 좀 되고, 사람들도 좀 많이 봐주고 하겠지만, 50 넘어가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여러분. 아시는지 잘 모르겠네. 지금 50대인 분도 계시죠? 대화를 통하는 사람이, 말 통하는 사람 자체가 되게 드물어지기 때문에, 잘못 설계해서 자기만의 사상과 철학에 갈라파고스 군도처럼 갇혀 살면은, 제 안타까운 윤 대통령처럼 됩니다. 계엄령이 뭐예요? 지금 45년 만에. 미친놈 아니에요, 진짜. 와, 또라이, 또라이. 뭐 어떻게 계엄령을 내릴 생각을 하죠? 이거는 진짜 그 보수적인 저도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은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이 좀 빨리 안 바뀌었으면 좋겠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날로그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막 뭔가를 배우고 막 쫓아가는 거는 뭐 행구님하고도 비슷하겠지만, 시류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어, 어린 시절에 아름다웠던 것들, 무용한 것들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뭐 책 읽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지식이야 뭐 바뀌면 계속 쌓여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들은 챗GPT AI, 초거대 AI, 그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것들입니다. 이걸 보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정말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제는 화폐라고 하는 것이 국가를 묶어둘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가 이렇게 성숙된 나라에서도 이상한 사람 한 명이 권력을 저렇게 잡아버리면 군인을 동원해. 나 어이가 없네 진짜. 그러니까 헌법을 아무도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겼나? 그런 생각 들고. 지금 책임 있는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의 권위주의적인 체계의 문제점이라고도 좀 생각합니다. 관료제. 여러분 회사에서 근무를 하실 텐데 상관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가 쉽나요? 혹시? 안 쉽죠? 저는 회사 생활을 오래 안 해봤고 잘 모르겠는데 들리는 얘기들로는 거의 개인의 독창성은 말살되는 구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이 그걸 주도하고 있고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높이 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미움을 사지 않는 사람들만 가 있는 거야. 두루뭉술하게 말하고 책임지지 않는 연습만 한 사람들. 책임지는 연습을 했던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다 잘려서 나갔겠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진짜 절대 책임 안 지고 그냥 말 두루뭉술이 하면서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하는 말들을 잘하는 사람만 남아있지 않나. 저는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군대 있을 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와, 이 군대는 제가 군인 될 생각도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뭐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회사를 차리고 뭐 기업을 경영하니 똑같겠죠. 뭐 관리도 똑같고. 좀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민 간 처형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이민 가 있으니까 이민을 좀 알아보다가 그러려면은 한국 화폐보다는 암호화폐가 좋겠는데 어떤 게 제일 안전하지? 그런 생각하다가 비트코인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아마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다 알기 시작하면은 3,100만 배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개수가 적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어, 위험해질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살 수 없는 금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켜볼 일입니다. 이런 생각, 사소한 생각들이었습니다. 어차피 그 먼지처럼 사라져갈 인생들이 뭐 저렇게 악다구니를 쓰면서 사는지 국회에 가서 지켜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좀 책임자들, 관련 있는 자들 이 지금 직무정지가 된 상태예요. 근데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그게 지금 약간 걱정이긴 한데 뭐 그래도 뭐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국회 다 맡고 있더라고요. 지금 실시간 중계해 주는데 한 2,000명, 3,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문 다 둘러싸고 맡고 있더라고요. 별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하필 또 이런 시기에 또 수업이 몰빵으로 잡혀있나? 자, 내일 티타임도 있고, 마고구에 가서 실전반도 있고, 멱살반도 새로 한 거 있고, 미치겠네요, 아주. 하여간, 우리는 우리대로 해. 지금 제가 이 앞에 가져온 거는, 여러분은 이제 웬만큼 실력이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저한테 많이 들은 분이 많고, 그리고 새로 오신 분 두 분이 있긴 한데, 그분들 빼면은, 그분들도 실력이 있는 분들이시고, 양희님이 조금 못 알아들 수도 있는데, 우리도 양희님은 우리 그 회원으로 들어왔으니까 잠깐 약간 예쁘게 봐줍시다. 또 얼마나 또 꾸준하실지는 잘 모르지만 천천히 지켜보시면 꾸준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같이 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생과 사 뭐 그런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냥 결이 맞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그냥 구별되게 돼 있어요. 그냥 시간이 가다 보면 그냥 다 열심히 하셔도 열심히 가능하면 열심히 하지 마시고 부동산 열심히 하면 망해요. 열심히 악다구니 쓰고 애써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윤석열처럼 돼요. 그냥 당연하게 하시는 습관들을 만들면 돼요. 예, 좋아요. 놀면서 하세요. 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무슨 일들을 하고 있냐면, 지금 스피드 옥션이 오류가 많다는데, 스피드 옥션, 뭐 테인 옥션 다 마찬가지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5대 옥션 사이트가 오류가 많다는 거에 동의하시는 분 1번. 이건 여러분 챌린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류가 많다는 걸 느끼셔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옥션 사이트가 오류가 있는 정보가 되게 많다라고 느낀 분은 1번. 그죠? 스피드 옥션 무조건 안 쓴다는 얘기를 하네. 예, 호경이. 나일록님은 테인 경매인가 뭐 지인 옥션인가 그런 걸 쓰는데도 거기도 오류가 있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적 한계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는 경매를 저처럼 이렇게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이 프로그램적으로 반영해갖고 겉으로 보이는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경매적인 변수 상황을 넣지를 못해요, 거기다가. 그래서 지금 저하고 프로그래머하고 하는 작업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초보들이 하는 실수가 다 이거거든요. 이거 볼게요. 질문 한번 봅니다. SBI 저축은행이 임의경매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근저당하고 임의경매 값 두 곳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배당할 때는 두 곳 다 진행할까요? 아니면 근저당 금액만 배당을 하면 되나요? 여러분, 뭐 첫 번째 질문할게요. 임의경매 개시 결정 혹은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하는 것에 금액이 나와 있고, 그리고 갑구나 을구 위에 가압류면 갑구가 있겠고 근저당이면 을구에 있겠죠. 을구에 있는 금액들이 위에 순번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하고 두 개를 배당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만 배당해야 되나요? 하나만 배당해야겠죠. 립스트링 좋아요. 지금 한 명만 아는 거 아니죠? 나는 지금 이거 이해했다 1번. 이해 못했다 2번. 좋아, 다 이해했다. 우리는 이 정도는 이해하는 걸로 이해합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배당을 받았는데 말이죠. 앞에 순위 번호에 있는 날짜로 배당을 하는 게 나아요?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로 나와 있는 거에다 배당을 하는 게 나아요? 수식 설정을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예상 배당표를 짤 때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나와 있는 금액을 쓰실 거예요? 아니면 순위 번호에 나와 있는 금액을 쓰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한다며. 순위, 또 순위.
끝. 뭐 다른 분들은 왜 말이 없어? 제가 프로그램 설정할 때 임의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에 나와 있는 금액을 쓰라고 했습니다. 시중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순위번호만 나와 있길래 이거는 실제하고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경매가 넘어가는 시간 동안에 그 순위번호 설정되어 있는 기간이 차이가 많게는 5년에서 7년, 뭐 10년 넘게 나는 것도 있고 적게는 1, 2년 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채무 상환이 한 번도 안 일어났을까요? 그냥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걸로 해놔도 12개월에 14개월 빠져나갔을 수도 있고요. 중간에 갚다가 못 갚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자가 더 늘어났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기준에서 판단할 때 들어간 금액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가장 최근에 설정된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사건들을 보면 그대로인 경우도 있지만 임의경매 개시결정이나 강제경매 개시결정 금액이 늘어나 있는 것도 있고 줄어들어 있는 것도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건 챌린지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만 수업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해. 그런 게 감이 안 생기거든요.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많이 보다가 그런 게 궁금했는데 그냥 넘어가셨으면 이제 이해가 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을 하실 때 안에 들어있는 서류를 볼 수는 없잖아, 우리가. 관계자가 아니니까 서류를 까볼 수는 없어. 서류를 까볼 수는 없으니까 가장 나하고 붙어 있는 날짜 가깝게 있는 금액을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걸 알았다면 그 금액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면 1번. 지금 형성님은 완전 이해가 빠르시죠? 저하고 만난 지 1년 훨씬 넘어가니까. 오, 새로 오신 분들도 이해를 완전 잘했어요. 좋아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 강제경매하고 임의경매의 차이점은 이제 아시죠? 임의경매는 근저당 설정해갖고 넘어가는 거고, 임의대로 경매를 넘길 수 있는 거고, 강제경매는 소송에서 판결문을 받아야만 넘길 수 있는 거니까 한 번의 조치를 더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구상금 청구하는 형식으로 갈 때, 이거는 대항력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일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저 사람 거를 인수한 거기 때문에 확정채권 양도로 인수한 금액이잖아. 인수한 금액이니까 채권의 형태야. 그래서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 넘기는 업무를 해주는 사람이 대행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강제 경매라고 불렀어요. 이해되시죠? 이해되는 사람 2번.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래머가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더니 이 통화로 완전 오래 했어요. 이걸 이해시키는데 엄청 어렵더라고요. 프로그래머는 이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나 봐. 근데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감제 경매에도 압류, 가압류 채권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강제 경매를 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압류, 가압류 금액은 없이 그냥 강제 경매로 넘겨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배당을 어떤 걸 쳐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배당 신청액에 배정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판결문 갖고 배당을 친 경우에는 정확한 명시 금액이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죠. 요거 이해되시면 1번. 강제 경매의 시기 결정은 명확한 금액이 안 나온 걸 본 적이 있다 1번. 없어요? 아직 이런 물건 안 봤나? 강제 경매 기입 등기 청구 금액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거 못 봤어요? 못 봤어? 음. 일단은 명확하게 나온 거는 당연히 강제 경매 기입 등기에 나와 있는 금액을 반영하는 게 맞겠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명시적으로 금액이 안 나와 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 강제 경매를 넘긴 채권자의 이름을 본 다음에 그 이름이 순위번호 속에 기록이 돼 있으면 거기에 금액 조사가 돼 있을 경우에 그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그래도 유리하겠지. 그게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서류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낙찰을 받아본 사람들이 이제 알게 돼. 낙찰을 받아본 사람이 안에 있는 내부 서류 열람이 가능하니까 내부 서류를 막 다 떼봤는데 근저당 금액이 내가 애초에 경매 보러 들어갔던 금액하고 다르다고 막 갖고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당연한 거라고 느껴지시면 1번. 당연히 내가 애초에 금액을 설정하고 들어갔을 때 경매 입찰할 때랑은 금액이 다르지. 다시. 안 들려요? 들려요, 지금? 집중 못하고 있는 건가? 들려요? 그러면 1번을 못 치는 이유가 안 들렸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시 한번. 낙찰을 받고 나면 낙찰 받은 당일날 혹은 당일날이 안 된다는 법원도 있으니까 다음 날이든 가면 그 안에 있는 내부 열람 서류를 전부 다 볼 수 있는 거 알죠? 아니면 내 사건 등록하면 혜진님 제가 서류 특강에서 가르쳐드린 대로 이제 내 사건 등록 신청해가지고 안에 있는 서류 쫙 보셨죠? 그 서류 볼 때 근저당 청구한 은행이 있으면 그 은행이 근저당 금액도 써놨죠, 그 안에. 이거 보셨어요? 확인했어? 이건 실무로 해봐야만 하는 거예요. 보셨어요? 확인 안 했지? 이게 처음 낙찰 받으면 이거 놓치더라고. 확인 안 했네.
이런 걸 확인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애초에 자기가 입찰할 때 들어갔을 때 적혀 있는 금액하고 달라요. 많아져 있거나 줄어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야. 똑같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거 이해되시면 2번.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알 수 없는 건데 예측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가장 내가 입찰하는 날짜하고 가까워져 있는 금액을 반영하고 예측하시면 된다. 이거 모르시는 분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인데 공동담보 목록이 잡혀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경매가 넘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공동담보 목록이 잡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10억을 빌리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2억밖에 안 돼. 그럼 2억 가치가 있는 걸 5개를 묶어야 10억 담보를 잡아주겠죠. 요 개념은 이해가 된다, 1번. 이런 걸 공동담보라고 해요. 이런 걸 공동담보라고 해. 그러면 이 5개가 경매에 넘어갈 때 이건 물건번호로 각각 물려 있잖아, 5개가. 그러니까 물건번호가 다 종료되고 배당 절차가 일어나는 건 알아요? 이게 이해가 되면 1번. 그래서 물건 번호가 막 13번, 50번 막 이렇게 있는 거는 상당히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50개 물건이 한꺼번에 나오면 그날 처리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들끼리 한 10개나 12개를 묶어가지고 해요. 그래서 하루 안에 다 낙찰이 돼서 동일한 날짜에 처리되는 것처럼 하는 효율성을 최근부터 도입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안성동강 물건은 계속 7월 달부터 7, 8, 9, 10, 11, 12 나눠가지고 10개씩 나오고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면 2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들어가면 좋은 예습으로 들어가기 좋고 이미 선배들도 있고 한 안성동강 물건은 12월 19일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요거 이해되시면 1번.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제 제가 질문할게요. 이분이 이 프로그래머가 했던 질문은 이거야. 그럼 총 잡혀있는 돈이 20억이야. 근데 5개 물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물건이 먼저 낙찰 딱 되찾혔을 때 낙찰 금액 전체에서 이 20억을 상계하고 나서 나머지를 순서대로 이렇게 상계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비율별로 상계하는 게 예상배당표를 작성할 때 맞느냐라고 물어본 거야, 나한테. 순서대로 상계 1번, 비율대로 상계 2번. 골라보세요. 그렇지. 다 비율대로 상계하는 겁니다. 지금 아미쿠스님은 경매를 모르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미쿠스님 듣고 있어요? 이해돼요? 아미쿠스님 지금 이거 이해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 안 듣고 있네. 녹화록으로 듣겠지만 똑똑한 애니까 잘 들을 거예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채팅이 힘들어. 이해가 잘 안 되면 여러 번 돌려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배당이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물건이 한 개 나오면 그게 그냥 배당 절차가 한 달 뒤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운데 5개나 10개, 많게는 막 50개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1번 물건부터 나머지 물건까지가 다 묶여져 있는 게 끝나야만 배당을 같이 하는 거예요, 시작을. 여기까지 이해될 거예요. 법원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런데 애초에 예측하는 배당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다 모아서 배당을 한꺼번에 하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러면 애초에 이 배당액, 예상 배당액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달리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5개가 낙찰됐을 때 2개는 되고 3개는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2개 낙찰됐을 때 이 금액을 먼저 이 채권 채무를 상환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3개가 낙찰되는 걸 기다렸다가 나머지를 상환하는지 아니면 5개를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 번에 상환하니까 이 첫 번째 금액 있는 이 채무를 비율별로 분배를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맞을지를 결정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지금 세 분이 비율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세팅을 할 때 비율대로 설정된 사이트가 우리나라엔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17억 4천만 원이 만약에 5개 물건 같이 들어가 있었다면 17억 4천을 5분의 1 아니면 그 낙찰받은 그 공동담보가 금액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저 매각가의 비율대로 설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 이해되시면 1번. 그럼 우린 재개발을 하고 경매 낙찰을 받는 입장에서 이걸 알면 뭐가 좋을까? 많이 나온 물건 중에서 낙찰이 어떤 게 잘 될지는 알죠. 이를테면 아파트가 3개 있고 토지가 2개 있다. 아파트 먼저 낙찰 되겠지. 그러면 경매하는 사람도 바보가 아니니까 아파트 따로 묻고 토지 따로 묻겠지. 그럼 아파트 묶여 있는 쪽에 들어갈 때 총 부채 규모가 한 뭐 30억 된다 치면
아파트 세개가 다 한꺼번에 낙찰이 돼야 되니까 이번 회차에 내가 낙찰이 되면 괜찮은데 셋 다 낙찰이 안 되고 두 개만 낙찰되고 한 개만 낙찰이 안 됐다 그러면 얘는 회차가 다음 수로 미루니까 내가 보증금 내놓고 나서 한두 달 정도 뒤로 미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 말이 들렸으면 한번. 이게 들렸어. 저 부분도 다 들리네 이제.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걸 설명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프로그래머한테도 설명하는 게 어려웠으면 여러분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정도만 해줄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도 저는 너무 고마울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이게 프로그램 가능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분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플랫폼 전체를 다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 기존 경매 플랫폼 보면 볼수록 등기부 열람하는 거 빼고는 너무 잘못된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등기부도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낙찰 전날 뜯어보면 모르는 권리가 6개 이상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결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거는 열람용 등기부를 하나당 700원씩 내는 돈 문제가 된대요. 돈 문제가. 그래가지고 그건 돈 문제라서 최초에 경매에 나온 물건에서 딱 예정 물건으로 나왔을 때 등기부 한번 떼가지고 등록해주고 수익이 조금 나면 하루 전날에 이렇게 경매가 이게 등기부가 한 번 더 떼갖고 1,400원을 투입하는 거로 예산을 책정해 보는 게 어떨까? 뭐 그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되시면 1번. 그다음에 그다음에 경매를 하시다 보면 재개발에서 필수적으로 나오는 질권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저하고 배웠던 분들은 질권이 뭔지 아시죠? 자, everybody say 제가 질권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시작. 자, 완전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잖아요. 6글자. 흥미진진하네 이거. 6글자로 알려드렸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한다고 지금. 저랑 1년을 흘러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거. 오늘 다시 한번 적습니다. 근저당의 저당. 그렇지. 저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외워버려 그냥. 근저당의 저당이라고 외워버려 그냥. 근저당의 저당이야. 근저당의 저당. 근저당의 저당이라는 건 뭐냐면 근저당을 거래하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대출을 해준 사람의 권한자가 질권자라 부르고 나의 권능을 가져가 있기 때문에 내 권능이 아니라 저 사람의 권능이야. 그래서 저 사람이 권능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질권자라고 보고 질권자가 최종 예상 배당표에 반영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면 1번. 이게 이해가 되면 좋은데. 그럼 봐봐요. 제가 순위번호를 항상 가르칠 때 등기부에서 얘기하잖아. 순위번호가 1번이 있어. 근데 2번 달려서 다시로 표기되는 게 1-1, 1-1-2.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물건을 갖고 와서 등기부 심화반 들었던 분선 여기서 심화반 들었던 분 많은 것 같은데. 난 등기부 심화반 들은 적이 있다, 2번. 심화반까지 들었었어요, 호경님도? 이야, 심화반은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이거는 되게, 진짜 정말, 여러분은 정말 핫하신 분들입니다. 진짜. 제가 시간만 좀 나면 정말 지금 어차피 챌린지 많이 하신 분들 있으니까 챌린지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심화반 열거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초보들은 심화반 들어봤자 뭐 필요가 없어요. 할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분석하고 볼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막 저한테 개인적인 톡으로 갖고 질문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시작하신 분들 있죠. 챌린지 이제 한 번 하고 계시죠. 이런 분들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이게 3개월 정도 해보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궁금한 게 많잖아요. 최우선 변증 같은 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찍은 강의를 이렇게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강의를 36강까지 왜 찍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답변 대신 영상을 보낼 거예요. 내 시간도 아끼고. 알고 있었어? 야, 운전 중일 때 운전만 해요. 지금 핸드폰 만지지 마. 사고 나면 안 돼요, 사고 나면 안 돼. 박쥐 사고 나면 박쥐 사고 날까 봐 무서워. 알겠죠? 박쥐 사고 날까 봐 무서워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심화반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질권으로 표기되어 있는 게 거의 부번 변동사항이 20개가 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 가족 내부 간의 거래로 이걸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많이 보여드렸고, 가습기 같은 물건은. 맞죠? 근데 그것도 잘 활용하면, 구멍이 있더라. 이런 것도 보여드렸는데, 그때 질권 배운 개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번의 순서를 많이 달았어요. 많이. 그러면 이게 각개가 다 근저당이 금액이 설정되는 예상보상표에 반영돼야 될 것들은 아닌 건 알겠죠?
순위번호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 질권이 부번으로 잡혀 있다고 해도 그 각각의 금액들이 전부 다 배당해야 될 돈이 아닌 것까지는 나 알겠다, 3번. 이건 등기부를 많이 봤어야 보여, 이제. 근데 초보들은 뭘 실수하냐면 거기에 금액이 다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금액이 다르기도 해요. 막 적혀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다 배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배당을 해줄 때 순위번호 1번부터 1-1번, 1-20번까지 다 쳤을 때 부번에 달려있는 것과 본번에 달려있는 금액 중에 어떤 걸 배당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걸 물어보신 거야, 프로그래머가. 어떤 걸 배당해 줄까요? 본번? 나일롱님 본번. 나일롱님도 또 이 분석의 달인 브레인인데 또 본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나머지 다 본번으로 따라와야지. 한 명이 본번, 그럼 나머지 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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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번 이렇게 오잖아요? 본번, 본번 따라갔습니다. 자, 양희님은 나일롱님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 그때 한번 보셨지만 너무 믿음이 가는 얼굴이기 때문에 또 따라가셨어요. 둘 다 하면 틀리지, 소희님. 우리 전제에서 깔고 왔잖아. 둘 다는 아닌 걸로 깔고 왔잖아요. 이게 칸이 여러 개 있다고 해도 한 번만 한다. 본번. 좋아요. 또, 또. 또 신뢰로운 사람들 두 명이 번번 따라갔습니다. 9번 없나요? 9번 손 들어봐. 나는 9번. 이게 내가 화면을 띄워놨는데 화면을 안 보시는 것도 같다, 그쵸? 화면 보시면은 답이 나와 있는데 화면에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기. 그래서 차라리 배당표에다가 9번 최종권자의 질권 금액을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요? 맞아요, 9번이에요. 1번이 순위번호상의 권리 날짜인 건 알죠? 이건 저한테 배웠으니까 아실 거 아니야. 20번에 있다 해도, 20번에 있다 해도 이 사람의 권리 분석상의 권한은 본번에 있는 날짜 순서대로 받아요. 이건 이해돼요? 이건 제가 많이 했으니까 알 거야. 이건 배웠죠? 따라오시는 게 죄송하네. 자, 본번. 아니, 왜 이렇게 착한 거예요, 우리 또. 따라가서 죄송하네, 또. 뭐야, 이거. 아, 무슨, 이거 약간 그거 하는 것 같네. 그, 룰렛이라고 하나요? 거기 번호 따라가는 것 같네. 순위 번호 맨 위에 있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날짜가 중요한 거야, 날짜가. 그 날짜가 권리 일자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극단적인 예로 들었지만, 이전하고 막 바꾸고 질권 잡고 해갖고 맨날 내려가서 20번까지 가버린 거야. 예. 예전에 답이 본번인 건 뭐냐면, 권리 분석 날짜. 권리를 가지는 일자. 날짜는 어디냐? 본번. 예. 날짜는 본번. 근데 금액은 9번 끝으로 가야지. 어차피 전주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알잖아, 이제. 우리 질권은 전주라는 거 배웠잖아요. 맞죠? 그래서 막 제 질부 전주 얘기하면 나중에 제가 나이 들면은 젊은 애들 열심히 경매하고 막 MPL 넘길 줄 아는 애들한테다가 돈 한 10억씩 맡겨놓고 그 10억을 중간에서 이제 얘가 수수료 거래 한 20% 하면 나한테는 10% 이율 주고 이런 걸로 제가 설계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나요? 10억 원대 나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제가 필드를 뛰지 않으려면 한 10억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 믿을 만한 사람. 근데 좀 열심히 뭔가 해보고 싶은 경매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 5명만 해서 2억씩 나눠주는 거야. 그럼 걔들이 나하고 수수료 장사를 하겠지. 그럼 10%니까 뭐 1년에 2천만 원씩 거기서 주면 이제 1년에 저는 1억씩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사실은 부동산으로 임대 세팅을 안 해도 이렇게 근저당권 가지고 임대 세팅을 하는 걸로 끝낼 수 있잖아요. 대법제 좀 열심히 하는 애 있으면. 경매를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애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무한해.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하면 진짜 뭔가 돈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건 정말 무한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과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1,000명을 만들면 비즈니스 생태계가 뭐 지금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생태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업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실력자니까. 다 1,000명 만들잖아. 이 사람이 24번 해봤다면 중간에 경매도 다 넘겨봤을 것이고 종호님 따라 태웅님 따라 했으면 막 단체 물권도 들어가 봤을 것이고 지분해봤을 것이고 소송해봤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구상권 청구 같은 거 다 해봤을 것이고 협상이네 명도네 이런 걸 너무 많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돈을 대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실물을 띄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인건비 정도만 조율이 되면 이 자체 내가 생태계가 되지 않겠냐고요. 제 큰 그림입니다. 그냥 저도 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면. 싸울 일이 또 전혀 없어. 맞죠?
이 담보물이 있다는 게 좋은 점은 뭐냐면 담보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실력이 서로 있다고 믿으면 이게 사기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럼 사기는 어떨 때 당하느냐? 둘 중에 한 사람이 정보량이 빈약할 때 당해요. 지식이 없을 때. 그럼 용쌤하고 저하고 어부하고 저하고 거래를 할 때는 왜 서로 절대 사기가 안 일어날까? 배임이나 배신 같은 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 담보물에 대해서 어떤 금전이 오가는 권리 자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서로 이 기록을 가지고 받아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약간 신뢰 형성의 가장 좋은 요인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 좋아 보여서 믿으세요? 그런 게 어딨어. 사람 좋아 보이고 나빠 보이는 게 어딨어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사람은. 순간적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거잖아, 사람은. 윤석열도 한번 생각을 해봐, 윤석열도. 윤석열이 계엄을 발동하고 싶었을까요? 와이프가 다칠 것 같으니까 갑자기 계엄 발동한 거 아닐까? 뭐 이제 로맨틱하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너무 나쁜 놈이라 생각하지만. 그럼 이걸 나쁘다 좋다의 개념에서 안 본다면 뭐냐면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몰리니까 계속 몰리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발악 한번 해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되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실력이 있으면 돼.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끼리는 거래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양해님은 조금 조심해야지. 그럼 양해님 옆에 누가 있어야 되냐? 실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봐주면 돼. 근데 그 실력 있는 사람하고 동등한 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쫓아는 다니되 돈을 입금하거나 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양해님이 지금 갖고 있는 지식의 격차는 정보 차이기 때문에 양해님이 할 수 없는 걸 이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상황이 변동될 때는 양해님한테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 거지. 느낌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하고만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거 뭐 얼마 뭐 진짜 인터넷 강의 지금 제가 30일간 찍어놓은 거 그것만 들어도 아니다. 거기 소송은 또 안 넣어놨네. 소송을 넣어놔야 되는데. 소송이 꽃인데. 제가 소송 직접 접수하고 이런 거는 지금 혜진님이 다 배웠어요. 혜진님 그때 그 수업 좋았죠? 제가 전자소송 켜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접수하는 거, 입력하는 거 다 했잖아, 그냥. 그때 괜찮지 않았어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서류도 다 보고 그때 그러지 않았었나요? 맞지? 응, 그때 태화 거 갖고 봤던 것 같은데. 우선 태화 사건 서류 진행되는 거 전부 다 보여주면서 전부 입력 어떻게 하고 이거 다 했었죠. 이런 거를 만들고 싶긴 한데. 그죠, 그죠, 맞아. 혜진님 낙찰받은 물건 갖고 있다. 그죠? 이런 게 한번 생기면 좋은데. 이게 또 시간과 시기와 우연이 또 잘 맞아야 돼요. 제가 그런 걸 기획하고 있을 때 마침 혜진님이 받아갖고 온 거죠. 그런 상황이 딱 맞아야 되는데. 이번에 이거를 지금 원당 1구역 받은 그 제자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걔도 되게 똑똑한 거야. 자기가 셀프 등기를 혼자 못 하겠는 거지. 빨리 등기를 쳐서 이렇게 입주권 등록해서 조합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못 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도와달라 말은 이건데 이 대화를 어떻게 꺼내냐면요. 얘는 진짜 협상을 할 줄 아는 애 같아. 선생님, 질 브이로그라고 해가지고 브이로그 형식으로 이렇게 찍어서 촬영을 하나 남겨두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혹하는 거지. 그냥 내가 가서 뭔가 얘기만 많이 하고 카메라만 들고 있으면 영상이 하나 나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새끼가 서류를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놨네? 할 줄 모르겠대. 그래서 전부 다 오프라인으로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간만에 모든 걸 오프라인으로 한 강의를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시기와 우연이 너무 잘 맞아서. 그래서 그 친구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쌤, 제 차도 엔진 오일을 한번 갈아야 되는데, 엔진 연료 필터, 에어 필터, 그다음에 오일 필터랑 오일 가는 거, 요것도 한번 영상으로 남겨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러는 거예요. 야, 나는 지금 그랜저랑 벤츠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영상을 남겼는데, 이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그 친구는 소나타인데, 제가 또 소나타를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소나타도 도구가 달라요. 이게 오일캡 여는 도구가 다 달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해를 한 거야. 한참 동안 얘기했더니 프로그램 어떻게 했냐면, 을구에 만약에 12억이 있고, 이 사람 자산이 쌓여가지고, 어떤 질권자가 13억을 줬는데, 앞에는 또 12억일 수도 있고, 이 근데 사실상 이 사람 반대로 한 거지. 질권자의 금액은 더 적을 가능성이 사실 높아요. 그러니까 11억인데 이 사람이 12억으로 설정했을 수는 있겠지. 지가 뭐 1억 더 뻥튀기 하려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예상 배당으로 나가는 거는 질권 최종액이니까 11억이어도 11억 나가는 거고 13억이어도 13억이 나가는 거야. 가장 하단에 있는 금액이 나가는 거다라는 거 이해되시면 1번. 오케이, 오케이.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되죠? 지금 이분도 되게 명확하게 정리가 된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이 똑똑하다고 느낀 건 뭐냐면 질문을 너무 잘하세요. 자기가 얻어갈 수 있는 질문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좋은 사이트를 만든 거야. 초보들이 실수를 범할 수 있는 품목 중에 잘 분석을 해봤더니 이분 진짜 꼼꼼하거든요. 제가 서울대 출신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서울대 출신은 정치나 이쪽 고위층 공직자 이런 걸로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인성이 진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공부하느라고 머리가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안 좋으니 그쪽으로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서울대 출신 이렇게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꼼꼼한 대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 과학기술 하는 거나 이런 거. 와, 너무 꼼꼼해요. 시중에 있는 경매 플랫폼을 전부 다 해가지고 일괄 분석을 싹 다 했는데 5개 중 한 개는 오류가 있대요. 20% 오류를 잡아냈어요, 지금. 이해되시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준상 두 개를 잡아요. 기준상 두 개를. 매각 물건 명세서에 최선 순위 설정이 표기된 거는 제가 알려드렸죠. 기억나세요? 기억나면 1번. 경매는 무조건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있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의 가운데 이 서류의 가운데에 최선 순위 설정이라는 칸이 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이 칸에 있는 날짜를 봐라. 이거 저한테 배운 분들은 기억이 다 날 거예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그리고 여러분은 또 티타임 같은 거를 자꾸 오시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 전화해갖고 막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막 그 사람 구한 영상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 뭐가 잘못돼 있으면 그걸 갖고 신청을 하면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신청했는데 그게 이의 제기할 게 없으면 돈 못 받는 겁니다. 이게 이해된다 1번. 무조건 매각 물건 명세서다.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공무원들이 일한다라고 하는 거 얘기해 줬을 거야. 매각 물건 명세서에다가 자기가 책임지지 않을 수 있게 세부 사항을 기록해 놓는 사람이 있어요. 비고란에다가. 그런 분들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원당 1구역 같은 경우에 입주권이 신탁회사로 토지가 넘어가서 시행되기 전에 건물 지어지기 전에 최종적으로 등기가 완료되는 날짜가 29일이에요. 그러면 그 29일에 도저히 못 맞출 것 같은 금액은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라고 사실 확인을 통보해 줘야 되거든. 근데 계속 누가 경매하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조합장이 거기에 보낸 거예요, 경매에. 그럼 경매에는 일주 전에 그 서류를 바꿔놨어. 그래서 비고란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앞에 물건은 입주권이 나온다고 적어놨는데 뒷부분에 있는 물건은 입주권이 안 나온다고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 경매 계장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거 되게 잘한 거예요. 만약에 입주권이 그대로 승계된다라는 말이 남아있는 상태로 매각물권 명세서가 매각 기일까지 끝까지 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의신청 사유잖아요. 이의신청 사유니까 보증금 환불 사유가 되는 거지. 그죠? 부장판사 판단하고 중간에 서류 처리 조회할 차이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또 일을 하나 더 하는 거지 뭐. 하나 다 처리해서 끝내놨더니 한 번 더 똑같은 일을 다시 한 번 더 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일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알겠어요. 그래서 경매계 쪽에 가는 애들이 에이스일 확률이 높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얘들이 제일 똑똑해야 될 거야. 조금만 잘못해서 일이 망가지는 게 많고 돈 물어내야 되고 막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여기가. 맞죠? 이건 제가 아미쿠스님한테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미쿠스님? 경매계 쪽 가는 애들이 에이스입니까? 아니에요? 에이스 아니야? 에이스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하면은 누가 가는 거야? 에이스가 안 가고 그럼 따라지가 가는 거예요? 아, 법무사 하고 싶구나.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에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뭔가 꿈이나 야망이 있어서 가는 거잖아. 저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했어요. 제가 다른 법원직 공부를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날 때도 느끼는데 경매계장이 조금은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좀 안 좋지만 성격은 되게 안 좋아요, 되게. 왜냐면 항상 사람들 망하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성격이 좋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서류 하나가 잘못되거나 숫자 하나가 잘못되면 자기 책임이 너무 커. 그만큼 재량이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이자를 12% 이자를 법정 이자를 내야 되는데 안 내게도 할 수 있어요. 봐요. 저런 사람 봤잖아, 지금. 이 법조계에 계신 분을 여러분이 보고 있으니까 너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미쿠스님한테 이건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도 은근히 풍겨가지고 다 알고 계신 분 알고 계실 텐데 이게 법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세요. 아미쿠스님하고 잘 소통해 보시면 좋은 일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또 물어보는 거야. 등기부등본 갑구 요약상의 약정금지사항 환매특약 등기 목적으로 기재되는 부기등기들이 한 번씩 보이는데 이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이거 일관되는 것들 이거 다 기록해줘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요. 이건 우리가 재건축 물건이나 멸실 등기 이후에 재개발 물건이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처음에 기록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는 이건 크게 제가 비중을 두지 않았죠. 이건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분양하는 아파트가 생기면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왜냐면 분양권 전매 제한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함부로 양도할 수 없는 기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세팅 값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이거 기억나는 사람 1번. 그런데 초보자적 시각은 아니에요. 이 프로그래머가 완전 초보는 아니거든요. 공부도 엄청 많이 했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냐 이거지. 이 같은 기부에다가 반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면 1번. 그리고 이분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신축 분양의 경우에는 저게 이해가 된대. 근데 민간임대나 공공임대도 저게 들어가는 건 이유를 모르겠대. 우리가 이번에 안성 동강물건 보면서 민간임대 사업자, 송파종합건설 주식회사라고 하는 게 아파트 100개를 낙찰받거나 아파트 100개 미분양 난 걸 인수해가지고 그 인수한 걸 가지고 전세 월세 돌려가지고 임대 사업하는 거 봤죠. 하나당 1억씩에만 가져와도 100억이 아닙니까? 그리고 군산 하나리움 시티까지 같이 했던데 거기는 200개를 가졌어. 200개를 한 5천만 원 가져다 쳐도 그것도 한 100억 되잖아. 그죠? 그럼 200억 정도 투자를 한 굉장히 큰 회사 아닙니까? 현금 금요로 봐도. 근데 이제 그게 부도가 나서 그 물건이 전부 다 경매로 나오는 거잖아요. 요거 이해되시면 2번. 그 물건의 송파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인수하기 전에, 직전에 보면 분양되었을 당시에 약정, 금지사항, 판매 특약 이런 게, 환매 특약 이런 게 다 적혀 있었어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등기부? 무료특강도 했고, 제가, 이 안성동강 낙찰받은 사람이 6명이나 되기 때문에 얼마나 또 이 사례를 많이 썼겠습니까? 이거 기억나시죠? 한 번쯤은 지나가다 들으셨을 거예요. 저 티타임에서도 이걸 얘기했을 거야. 기억나신다, 3번. 나는 요 내용에 관해서 기억이 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명만 기억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무료특강 들을 짭밤은 아니죠? 맞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심화가 조금, 내가 모르는 게 있네. 이 정도지. 뭐, 무료특강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아주 뿌듯합니다. 여러분 보고 있으면. 성장하는 걸 제가 1년 동안 다 봤기 때문에. 이 전지혜님은 지금 하나쯤 더 할 때가 됐는데. 상가 지금 계속 보고 계시죠? 그리고 형성님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그 오차 범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거의 낙찰가를 이제 거의 맞추는 수준까지 가셨기 때문에 월세 세팅을 좀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그래서 그거랑, 그다음에 형성님 덕분에 이제 제가 또 한번 이제, 저도 이제 50대 넘으면 하긴 할 거거든요. 55세부터 준비할 건데, 농업 경영체 등록해가지고 토지를 낙찰받으면 무조건 이 토지를 사주는 지자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지연금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아직 나이가 안 됐는데 안 할 건데, 55세 이상 지금 가까이 오시는 분들은 농지연금 쪽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가르쳐 드릴까? 살짝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님 너무 어릴 때 하셨어, 지금. 너무 어린데. 30대 초반이 왜 농지연금에 관심을 갖는지. 엄마 아빠 이름으로 했다 그랬나? 엄마 아빠 이름으로 했다 그랬나? 기억이 살짝 왜곡되네요. 네, 그러네요. 저도 이제 엄마 이름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미 이제 어머니가 농업 경영체를 갖고 계시는데, 이제 경영체 받는 방법이 어렵잖아요. 근데 농업 경영체 받는 방법 중에 최근에 수강생 중에 장혜정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장혜정님 여기 들어와 계시나? 장혜정님 저랑 수업 같이 하나 하시는데, 뭐지? 여기 안 들어와 계시네? 누구지? 후배님들 하시는 건가? 근데 장혜정님이 들어와 계신데, 장혜정님이 말씀하신 건 어떤 거냐면, 공매에서 토지를 뒤지다 보면 여러분, 매매가 아니라 임대도 있는 거 알아요? 농지 임대? 본 적 없죠? 저는 검색조차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거든? 농지가 임대로 나와요. 나 알았다, 이번. 알았다. 알았어요. 근데 되게 싸더라고요. 한 500평인가 600평인가 그거 농지 임대 받는데, 1년에 한 100만 원인가 150만 원인가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럼 그 돈을 받아서 그 농지를 간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땅 경작하고 있는 사람한테 땅 좀 밀어달라고 하고 거기다 양파를 심어 놓으면 공무원이 와서 농지 경작하시네요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농협의 추국 수매까지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집 앞에서 텃밭 같은 데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그 조그맣게 싸간 그 물건도 하나로마트에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생활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엄마 되게 멋있어요. 되게 그런 면에서. 이게 정서적으로는 저랑 좀 거리가 멀긴 한데 생활력이나 뭐 이런 부분은 정말 참 우리 어머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좀 자식이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아도 우리 서로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며 살고 참 이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프지만 않으면 괜찮을 텐데 이제 제 꿈 중에 하나가 이제 어머니를 이제 경기도권으로 한번
이미 영농채 갖고 계시니까 제가 경기도권에 토지를 받으면 어머니 이름으로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영농채를 가지고 와서 이쪽에서 경작을 하시면서 농가주택 같은 거 하나 인수해서 거기서 모시는 거. 모시는 게 아니지 사실. 살게 해 드리는 게 제 꿈입니다. 어머니는 토지가 좋고 경작을 하고 싶어 하시니 흙에 살리를 하시니 저하고는 약간 안 맞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재개발을 볼 줄 아니까 개발될 만한 땅인데 농지인 곳에다가 농막을 하나 지어놓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이거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서울에 있는 땅도 그런 게 좀 많이 보이고 그래요. 재밌습니다. 근데 재밌게 많이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 호응도 잘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같이 하는 일들이 많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진 않아요. 제가 많진 않지. 좀 적은 사람, 너무 신뢰가 많이 가는 사람들하고 이제 일을 좀 자주 하고 있는데 좀 재밌는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도 이제 최근에 하나 더 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강남이 너무 아무 소요 없이 진짜 저는 일을 하나도 안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제 무료특강 때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것도 품이 들고 시간이 들고 그런 일이긴 해요. 근데 우리는 신경을 전혀 안 쓰거든요. 그냥 올 풀 오토예요. 가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까 합니다. 저는 그런 것만 해보고 싶더라고요. 파티룸 이거 하나 정리하고 싶어, 진짜 이거. 전화 너무,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제 말은 또 실현이 되더라고요. 안 돼, 안 돼, 안 돼. 고객님들 사랑하고요. 전화 많이 주시고요.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볼게요. 지난 시간에 말로 해서 좀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있었을 거야. 일단 전세 받기가 쉽지 않다는 이해했어요. 이거 이해했으면 1번. 전세 받기가 쉽지 않다. 이거가 이해했으면 이제 근거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시가 126에서 112 축소, 이 말 자체에 대한 퍼센트가, 얘 전세가 더 많이 준다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때도 있었잖아요. 박지님도 그런 질문 하셨고.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공시가는 보통 빌라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빌라가 시장에서 3억에 거래된다면 공시가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거에 대한 감을 잡으셔야 돼. 부동산은 참 뭐든지 다 감, 기준 이런 거예요. 봐봐, 감이 없어. 3분의 1이면 감이 아예 없는 거야, 저건. 다른 분, 80. 80 그럴듯해요. 공시가에 80까지 가자고 하는 게 이제 문재인의 정책이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해지됐어요. 아마 지금 저기 형사님, 립스동님은 그걸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정책 발표로 80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나중에 이제 그 공시지가 토지 보상금, 그러니까 수용하거나 할 때 토지 보상금 금액 자체가 높아져가지고 개발 이익 자체가 환수가 안 돼. 그래서 뭔가 도시 지역이 개발되는 거를 다 멈추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걸 지적했을 때 이 문재인이 부동산 쪽만 망치지 않았어도 문재인 정권이 잘했다고 제가 얘기를 할 텐데 부동산 진짜 그때 그 사람이 해놓은 것 때문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것도 문재인이 해놓은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 전세입자는 약자가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데 문재인은 이걸 약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득, 뭐 자산 별 큰 상관없이 90%까지 다 대출이 나오게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럼 제가 이제 역산해서 말씀드렸지만 4억에 산 집을 5억에 전세를 주는 거예요. 근데 둘은 아는 사람이야. 서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으면 5억의 전세 대출을 90% 받아버리면 4억 5천이잖아. 5천 풀피를 남겨. 그래서 이 풀피로 다른 데 또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집은 내게 됐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난 지금 이 방식이 이해가 됐다, 3번. 이게 그때는 머리를 잘 쓰는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역전세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둘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혼인신고 안 한 부부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했겠죠. 그럼 이걸 낮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이거에 대해서 사고 난 금액을 전부 다 보상을 해주고 있으니까 전세 금액 시장의 규모가 지금 천조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조. 천조 중에서 1%만 사고가 난다 칩시다. 1%만. 그러면 1%만 사고가 나도 10조잖아, 10조. 근데 지금은 4조 사고니까 4조씩 손실이 나면서 사고 보상 금액이 매년 쌓이고 있으니까 1%는 아니어도 0.5%는 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요 말 들렸다 4번. 오케이. 그럼 공시가 126%는 내가 외우고 있는 게 맞느냐? 아니야. 이거 원래 150이었어요, 여러분. 언제? 올해 7월. 여름이 뜨거워 뜨거워 하던 여름 그때까지 150이었다고.
그래서 126으로 줄였을 때도 사람들 반발이 너무 심했어요. 이제는 뭐 죽으라는 거냐? 집주인들 역전세로 다 나오라는 거냐? 이래서 경매 매물도 사실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거를 4달 지나고 11월에 됐는데 이거를 다시 112로 줄인 거예요. 이런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이제 제가 말로 설명드릴 때 여러분 숫자를 눈으로 못 보니까 정말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해볼게요. 원래 3억 대출이 나왔으면 이제 2.52억 7월에 나오다가 이제는 2.2억밖에 안 나와.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150%대 막 해줬던 것 중에 2년 살았던 사람이 이제 나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문재인 때부터 대출해줬으니까 이전에 한 6, 7년 전부터 전세가 쌓여 있고 뭐 두 번 갱신해서 살았든 뭐 2년 만에 갱신을 했든 이거 내년부터 만기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된다 3번. 전세 만기 돌아오면 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전세는 2.2억밖에 못 받아요. 맞아요? 그럼 주인 어떻게 해야 돼? 8천을 만들어 와야 되잖아. 근데 이 빌라 한 사람이 한 개만 안 한단 말이에요? 빌라는 보통 2개나 3개 정도 한단 말이지, 기본적으로. 많이 욕심 가지고 막 재개발 엄청나게 했던 사람은 지금 여러분 뭐 수업 듣는 사람 중에 한 분 있더만 뭐 25채 갖고 얘기 수업하시는 분 있고, 제가 보는 사람 중에는 뭐 1000채도 있었어요. 1000채 많았고, 100채는 되게 많았고. 그다음에 저 유튜브에 보면 반지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왜 반지상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서울에 있는 반지하만 투자하시는 분이에요. 반지하만 투자해서 자기 이름을 반지상이라고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이름이 반지상인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분 한번 보시면 그분 표정이 되게 반지하처럼 생겼어요, 정말. 하나도 안 행복해 보여. 뭔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자, 어떤 느낌이냐면 표정이 되게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눈이 가는 외모는 아닌데 표정이 계속 밝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나? 이해되시면 2번. 좋아요. 그 사람 표정이 안 밝아요. 그러니까 엑시트할 방법은 재개발밖에 없다 보니까 개수를 늘려간다 해도 여기서 역전세 사고가 한두 번만 생기면 이 사람 마음이 완전히 괴로울 거야. 계속 괴로워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일 고민한 건 뭐냐? 그분이 만약에 개수를 뭐 3, 40개로 늘렸다 그러면 지금 23개이신 분도 제가 걱정이 좀 되는 이유는 그 사람 전세 줬을 거거든, 무조건. 자기 금액이 뭐 다 월세만 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분이 25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25개를 단기간에 만들었다는 건 욕심을 부렸다는 얘기거든. 근데 안정화시키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2개, 3개를 월세로 바꿔놓고 전세를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전세를 계속 받은 걸 이렇게 풀피로, 무피로 해가지고 다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으면 한 번에 8천짜리 역전세가 20개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기 도래했는데 뭐 20개가 한꺼번에 오진 않겠지만 3개씩 8천씩 만기 도래가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3개월 만에 2억 4천씩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거는 되게 고수의 영역인 거고. 뭐 한두 개 하신 분 입장으로 가보자고. 8천을 만들어내는 건 쉽나? 여러분 통장에 8천 있어요, 지금? 제가 1억 근육이라는 걸 썼기 때문에 통장에 1억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기회를 잡든 비트코인을 사든 뭘 사든 1억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공투했던 물건들 이렇게 인수해 주느라고 지금 돈을 많이 써서 지금 전 1억이 지금 없는데 저는 올해 지나면 항상 상시 금액으로 1억은 유지할 생각입니다. 아, 그 비트코인 순간 떨어졌을 때 1억원 샀으면 참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원래 비트코인 추종자가 아닙니다. 옛날 수업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걸로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거는 뇌의 도파민 체계를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저는. 뭐 퍼센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러면 너무 심할 거라 생각했는데 비트코인에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비트코인이 이제 너무 안정적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시총 규모가 은을 넘었어요. 금하고 가깝던가 뭐 그래요. 지금 7위야, 7위. 전 세계 자산 시장 규모 중에서 돈이 몰려 있는 비중 있잖아요. 그 시가총액의 비중이 7위예요, 전 세계. 국장이라고 하는 코스피 규모는 당연히 넘었고. 그러면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는 이거 급변동 안 해요. 지루하게 흘러가. 이러면 이거 부동산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근데 언제든 현금화 가능한 부동산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생각이 바뀐 겁니다. 봐요, 저도 바뀌잖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막 40%, 50%막 왔다 갔다 할 때는 저는 그 매력적인 투자가 아닌데 지금처럼 2, 3% 왔다 하면서 내 환율 방어해주고 그다음에 환차손 같은 거 달러 바꿀 때 이 연동자산에서 여기가 좀 수익을 보장해준다 이렇게 가면 이건 해칭할 만한 자산으로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되죠, 저한테는. 이해가 된다, 1번. 그래서 다른 코인 보지 마시고 비트코인만 보라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만.
다른 건 보지 마요. 다른 건 아직도 장난칠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도덕적이잖아. 그러면 돈 없을 때 싹 팔아버리면 확 폭락해버리는 거고, 확 사버리면 확 오르는 거고, 이상해. 도치코인 사지 마세요. 일론 머스크도 정상인은 아니잖아요. 언제든 윤석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도. 착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저기 지구 위에다가 저고도 위성 2, 3만 개 뿌려놨는데, 저 사람이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 송신탑 같은 거 의존 안 하고 저 적어도 위성 갖고 전부 다 핸드폰 통신을 하고 있다 쳤을 때 전 세계 70억 인구가 전부 다 적어도 위성을 활용하는 시대가 왔다 쳐봐요. 5년이든 10년이든 뒤에. 그럴 때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하면은 전 세계 통신 마비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런 독점이 너무 싫어요. 이런 독점이. 좀 조심 대비는 좀 한다. 항상.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이나 인간으로서의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선함 이런 걸 믿지 맙시다. 인간은 원래 악해요.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겉과 속은 교양인이라면 조금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생각한 대로 겉으로 다 낸다? 사실상 없는 거지. 이건 친구를 못 사귀는 거죠. 일단 와이프가 좀 못생기고 안 이쁘게 하고 와도 이쁘다고 해줘야 돼요. 거짓말로. 아니에요? 그래야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아, 너 씨, 오늘 왜 떡치려고 하냐, 뭐 이러면 이게 유지가 돼요? 관계가? 그러니까 교양이라고 하는 걸 조금은 탑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자꾸 만들어 가십시오. 알겠죠? 사람 혼자 못 살아요. 사피엔스에서 말하는 근본 속성, 청균세에서 말하는 근본 속성이 뭐냐면 사람의 정의든 사회든 모든 것들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공존하려고 만들어진 규칙들을 만들어 온 세상이 지금입니다. 그걸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거고. 알겠죠? 민주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본인 좀 사회성이, 저처럼, 저도 사회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회성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조금 조금씩은 주변에 좀 사회성 좋은 분들을 둬야 돼요. 억지로라도, 불편해도. 알겠죠? 그래서 제가 모임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티타임 하고 번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만나고 그러는 겁니다. 알겠죠? 자, 왜 문제인가? 이제 말했습니다. 경제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공시지가 열람 자체를 못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더라고. 그래서 지금 합니다. 정은빌라 중심으로 해볼게요. 이번에 낙찰됐거든요. 3.7억에. 3억 7천 너무 높아. 근데 그건 이제 가치 있다고 생각했나 보지. 세터산 함길 검색을 하면 선정 기초자료에 매년 1월 1일자로 공동주택 가격 열람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지식 하나, 주택은 특례를 주는 겁니다. 토지 가격을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지금 2억으로 돼 있어요. 그 감정가는 한 3억 2천 정도 되는 물건이면은 공시가가 한 2억 정도 돼. 뭐 아까 상권 올라가 볼게요. 80%까지는 아니고 구축 좀 안 좋은 물건 빌라는 50%나 60% 정도가 공시지가고 보통은 평균 한 70%에 수렴합니다. 3억이면 한 2억 정도가 공시지가예요. 이해됐다 1번. 그러면 요 가격 기준으로 잡았을 때 112%로 내린다는 얘기니까 이거 2억 2천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전세가 3억 넘었어도 이거 2억 2천을 내려온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파산 나오는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8천 없어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 사업자한테는 이런 것들이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 전세 자체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좀 유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사업자한테 임차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에어비앤비 이제 사람들한테 도와주면서 느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경매 감정가보다 30% 싸게 받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대출 거의 다 나오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근사치 기준점을 정확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예측하고 있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자, 저한테 수업 들었던 사람들만 대답해봐요. 여러분이 실투금을 1,000만 원 투입을 했어요. 그럼 월 수익이 얼마 나오면 12%가 된다 그랬나요? 10만 원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면 이제 저한테 잘 배우신 분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기준이 있으면 1억 넣으면 100 나오면 돼요. 10억 넣었잖아? 월 1,000 나오면 돼요. 여러분이 순수 실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투금을.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수익, 뭐 3, 40%, 20, 30% 수익이 나왔다. 그런 거는 가끔씩 오는 행운 같은 거지. 일반적인 흐름에서 올 때는 12%에서 자기가 조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이게 욕심과 탐욕이 눌러버리면 항상 2, 30% 수익을 얻고 싶거든. 유튜브 보니까 뭐 나는 지금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3개월 만에 난 1억 차익을 남겼고 이런 거 나오니까 나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가끔 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요게 이해가 되시면 5번. 제가 여러분을 오래 만나면서 이제 오래 만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료 특강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항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직 인식의 준비가 안 된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챌린지를 오래 하시는 분들한테만 강의를 좀 하고 싶어요, 나중엔. 기초반 분들은 그냥 제가 무료 특강 많이 찍어서 올려놨잖아요. 이제 그거 보고 오시면은 충분히 지식은 쌓을 수 있으니까. 뭐 세상에 해 아래 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조합하고 결합하는 걸만 잘하는 거지 새로운 걸 누가 만들어내는 게 어딨어. 기존 체계인데. 그래서 저는 그냥 엔간하면 다 무료로 풀 생각이고요. 그렇게 풀어버리면 그분들이 그거 보고 많이 공부하시면 돼요. 저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그럼 저는 누구를 만나고 싶냐? 꾸준하게 오래 하신 분들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할 수 있잖아. 근데 이분들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저하고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갑자기 이렇게 3, 40%를 회수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 건. 그런 게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가끔 오면 그게 행운이지 축하해 줄 필요는 있죠. 아 좋겠다. 복권 당첨됐네. 좋겠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만 자기 기준점을 12%로 잡아 놓으라는 거 이것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은행 수익률의 2배 정도 항상 잡고 가는 거야. 5%나 6%면 12% 잡고 한 3%대 은행 이자 금리면 이거는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활성화시키려고 금리가 내려간 거니까 그때는 한 6%, 8% 보수적으로 수익을 잡는 거지. 다만 제가 겪어본 경험에 의해서 제가 죽을 뻔했던 위기를 넘기면서 이제 들었던 조심스러운 조언 한 가지를 이제 여러분 친한 분들한테 드리자면 이자율이 가장 낮을 때는 신용을 많이 팽창시키게 돼 있는데 그때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이자율이 3배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가정하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에 빌리면 월 60만 원 정도 받았다 치면은 한 2, 30만 원 남으니까 수익이 좋네, 수익률 좋네 하면서 들어가는데 이자율이 1% 오를 때마다 이 월세 수익 받는 것에서 10씩 까져요. 그래서 만약에 3%만 올라버린다 그러면은 적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팅을 조금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자율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타이밍이 여러분이 좀 부가 쌓여가시면 오실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들렸다 5번. 그래서 제가 7% 올라갔을 때 죽을 뻔했던 얘기를 잘 하잖아요. 그때 제가 제 가정과 제 가게, 이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절대 팔아야 하지 않아야 될 거를 그때 팔리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일 예쁜 아이를 그냥 시집 강제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모두가 다 막 하락을 예상하고 세상 망했다고 하고 있던 그 시기에도 팔리는 물건이라는 건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팔면 안 되는 것만 팔려요, 그때는. 이게 이해되시면 1번. 저조차도 것이나 미시를 다 예측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고 뭐 좋은 지식을 전달해 주셔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저조차도 7% 올랐을 때 제 생계와 제 가게, 가정들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자산 중에 팔리는 것들을 처분해서 조금 안정을 확보하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많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패닉 바잉, 패닉 셀을 하겠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되시면 2번. 그러니까 계엄령 발표 났을 때도 비트코인이 1억 3천 하다가 갑자기 5천에도 팔리고 이러는 거지.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도 이제 저하고 약속을 합시다. 지금은 이제 사건 어떤 여력이 좀 안 되실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자산이 좀 쌓여가시면 정리를 해가시면서 현금 1억 정도는 항상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원화로 갖고 있지 말고 달러 예금으로 갖고 있거나 즉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들어가야 될 부동산 물건이나 투자 물건이 보일 때 얼른 현금으로 전환해서 원화로 바꿨다가 잠깐 다시 자산으로 바꿨다가 다시 달러 자산으로 바꿔놓는 거지. 앞으로 원화는 그냥 갖고 가지 마세요.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원화는 잠깐 부동산을 살 때 필요한 돈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이 제 말이 진짜 실제적으로 진짜 진심으로 와 닿으면 5번. 저는 지금 현 사태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뉴 노멀이에요, 뉴 노멀.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이 45년 만에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상한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투로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돼요. 이걸 빨리 바꾸시는 분들이 앞으로 더 나아질 거야. 이해되시면 1번. 지금 저랑 같이 가시는 여러분들은 조금 빨리 바꾸시는 거예요. 이거를 인지했을 타이밍 때는 좀 늦을 거야, 그때는. 그때는 달러로 다 통합이 되거나 비트코인으로 뭐 어떤 통화 시장이 다 망가지고 남미나 아프리카 쪽은 아예 자기나의 자국 통화가 거래가 아예 안 되고 뭐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이미 짐바브웨나 뭐 이렇게 달러로 여러 번 화폐 개혁 실패했던 사람 나라들은 아예 비트코인에 올인한 나라들도 있고 급여 같은 것도 다 비트코인으로 받고 싶어 합니다. 느낌 아시겠어요? 자국 통화로 거래를 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나라 선진국 지수에 편입됐길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국채를 사줍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끼리는 국채를 서로 스와프하면서 사줘요. 그러니까 바꿔 거래를 한다 그러죠. 중국이 우리 거 사주고 일본이 우리 거 사주고 미국이 우리 거 사주고 서로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달러 사주면서 돌려. 이게 원래 이제 선진국의 네트워크인데 예, 저는 이게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이제 해요. 그냥 이게 평범한 거야 생각이. 우리나라 그만큼 취약하다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노멀로 받아들이잖아요. 뉴 노멀이 노멀이다. 이거 인지되시면 2번. 우리는 뉴노멀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거 동의하시나요? 이건 우리가 다 겪었으니까 동의할걸? 코로나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 4번. 다 동의하시잖아.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래서 원화 가치는 항상 이렇게 꼬라박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2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갈 때는 촉각 바꿔놓으면 되지, 다시 원화로. 그런 기미는 보여요, 여러분. 지금처럼 1440. 만약에 이게 계엄령이 잘 정리돼가지고 관계자들 다 처벌되고 사형받고 뭐 이런 과정들이 생기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다시 원화 가치 조금 올라갈 거예요. 그럴 때는 한 1,500원대 정도 되면 원화로 바꿔놓는 것도 좀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거 환율 계산하는 거 너무 귀찮고 그러면 그냥 비트코인 하세요, 비트코인. 모으고 계십시오. 알겠죠? 계산할 필요도 없더라고, 비트코인. 너무 쉬워요. 그리고 하나 꼭 기억해 둘 거. 빗썸 같은 것들이 급작할 때는 이번처럼 마비되잖아요. 동시자 접속자들이 많으면 거래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코인 만드실 때 뭘 만드시냐면 여러분 지갑이라는 용어를 꼭 배우시고 그냥 USB나 어떤 자기의 클라우드에 보관할 수 있게 암호만 알면 보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형식을 꼭 공부해서 알아두세요. 알겠죠? 이를테면 여기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어. 그럼 우리 가족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USB 들고 가거나 아니면 클라우드가 어떤 서버에 있을 거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비밀번호만 외우고 해외로 출국을 하면 그 나라에서 찾아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라고요. 이게 유동성이고 모빌리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만들려고 금융을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 가둬버리고 막 그러니까 그 각지 유럽에서 탈출하면서 그 얘들이 돈이나 금괴를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서 고흐의 그림 이런 걸로 그림 사치품의 시장이 형성됐던 거거든요. 그거 하나 들고 가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황금성이 약해가지고 쪼개서 팔 수는 없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좀 무한정 쪼개서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100만 원어치만 쓰고 있다면 100만 원어치만 팔면 돼. 지금처럼 거래소에 넣어놓고 파는 게 아니라 이 거래소는 차단해 볼 수도 있잖아, 국가가. 내 지갑에 갖고 있다가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거래해주는 거래소가 유럽에 되게 많아요. 상점 같은 거요. 그냥 우리나라에도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이폰 수리해주는 수리점 같은 거 막 있듯이 비트코인을 옮겨주는 거래소가 곳곳에 가게처럼 생길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저도 이 송파점에다 하나 차릴까 생각 중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직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좀 더 공부하고 나면 여기 좀 옆에 방은 비트코인 거래소를 한번 차려볼게요, 여러분. 이 코인 추종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 멀리 보는 거, 멀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이 아직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이걸 기억하시라. 임차인에게 임대하면 2억 실투 기준으로 4천 받으면 원래자 60만 원 이렇게 했을 때 2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앞에 거보다는 여러분 재개발 투자의 관점에서 이걸 외우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2억 기준으로 경매로 낙찰을 받으시면 실투 4천 들어가고 1억 6천 대출이 나와요. 그냥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 월 이자 6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임차인 임대를 한 100만 원 정도 하면 40만 원 이자 나오겠지. 그러면 4천 넣었을 때 40만 원 나오면 12% 수익률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120만 원 받으면 20% 이상 나오는 거고. 이게 이해가 된다 1번. 근데 여러분은 지금 6억 기준 실투를 할 사람은 없잖아. 자기가 1억 2천 정도 살 수 있는 돈이 있다 손. 잠깐만 있었는데? 1억 이상 된다고 하는 사람 있었는데? 박진님 1억 이상 있어요 지금? 없지. 그럼 우리는 어디 실투가 제일 많아? 4천대가 제일 많아요? 4천? 4천 정도는 지금 실투금 있다 손. 4천 정도는 있다 5번. 아 4천. 그럼 하나 여기서 올려볼게요. 6천 정도 있다 4번. 조금 줄어들었네. 8천 정도 있다 6번. 8천 정도 있다 6번. 8천에서 막혔어? 6천에서 8천 사이 있구만 지금 다들. 좋아요. 그럼 3, 4억 딱 좋아. 그럼 빌라 들어갈 경매 입찰가는 여러분 3, 4억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지가 아무리 좋고 말고 상관이 없다니. 그건 남의 이야기야. 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현금 감당 여력이 어느 정도야. 나는 지금 빌라 기준으로 3, 4억 낙찰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를 인지하시는 거야. 이게 질부가 항상 강조하는 자기 객관화입니다. 그럼 자기 객관화는 누구랑 대화해야 돼요? 저랑 대화하시면 안 돼요. 본인하고 대화하셔야 돼요. 지금 자기가 6천에서 8천이 지금 우리 제일 많이 있으니까 6천에서 8천 있는 사람은 3, 4억짜리를 노리는 거예요, 일단. 오케이? 알겠으면 1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피스텔 노리시는 분들은 오피스텔 괜찮은데 단기 임대도 잘 나가고 하는데 팔리지가 않으니까 오피스텔 들어가시는 분들은 싸게 들어가셔가지고 수익률을 2, 30% 내게 들어가셔야 돼요. 얘는 그냥 가만히 갖고 있어도 나가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빌라보다는 수익률을 조금 더 높게 잡으셔야 돼. 12% 아니고 한 20% 이상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받으시면 월세하고 대출하고 상계를 치고 난 다음에 남는 돈이 많아야 돼요. 알겠죠? 법인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오피스텔은. 근데 뭐 법인 하는 거 귀찮고 막 그런다 그러면 개인으로 가실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그냥 늘려가세요, 오피스텔 무한정. 한 10개나 20개 정도 됐을 때는 자기 월급 이상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잘 쓰란 말이에요. 지금 재개발 빌라 쪽으로 오셨으면은 빌라만 보셔야 되고 나는 월세 세팅을 하고 싶으면 옆세권의 오피스텔만 보시는 거야. 지금 집들은 다 있으시기 때문에 집 없는 사람 없죠, 지금. 아닌데 혜진님은 실거주 집 마련한 것도 목표인데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갈아타기. 아, 다 집은 있어, 지금. 갈아타기를 재개발로 하는 건 좀 그래. 왜냐면 몸빵을 해야 되는데 몸빵 할 나이대가 우리 없어 지금. 아니 나 호경님 있네? 호경님은 몸빵 가능해요 지금. 호경님은 몸빵 가능하니까 좋은 위치, 자양동이라든 이런 거 볼 때 일단 제가 호경님한테는 투미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아세요? 투미부동산 알아요? 네. 거기 사이트가 재개발 물건은 제일 많아. 근데 이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거기는 이제 수수료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투미부동산 들어가가지고 급매물 나온 걸 검색한 다음에 그 지역 주소를 보고 그 지역 부동산을 찾아가. 그럼 그 매물 다 있어요. 각 부동산에. 거기서 거래하고 있는 부동산은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수익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비싸게 받을 거야. 이용하는 방법 알겠으면 2번. 다시. 투미부동산에 가는데 거기서 물건을 봐. 물건을 보고 그 물건 주소나 맥구역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그 맥구역이 어딘지는 우리가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근처에 임장을 가서 그 근처 부동산을 돌아요. 그럼 그 물건이 그 금액에 나온 게 거기에 있어요. 부동산에서 꼭 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투미부동산에 돈을 많이 내요. 그 돈을 여러분한테 받는 거야. 그 돈만큼을 아낄 수 있어요. 많게는 1000에서 2000 정도 될 거예요. 이해된다, 1번. 오케이. 그거만큼 할인해서 사시라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투미에서 찾아서 보러 간 거예요. 근데 보러 갔더니 투미보다 싼 게 많더라고. 그래서 투미가 약간 거품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지, 저는. 역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구역들은 싹 다 현지 부동산가 샀고, 그 현지 부동산에 들러갖고 할 텐데, 너무 사람이 많이 가면 좀 그러니까, 부동산에 들르는 거는 그냥 대충 겉에서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성남 지역 가면 이 부동산들이 다 안 좋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난하던 시절에 오니까 이재명 시장 어린 시절 스토리 알죠? 정말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하층민들이 살던 곳이라 그때 그 부동산 중개하시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식도 되게 낮고 5만 원 차익을 남겨먹기 위해서 부동산 세 개가 막 달라붙어가지고 나 돈 좀만 줘 막 이런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되게 교양 있으신 분이 한 분 계셔서 한양부동산만 저는 가는 편이긴 한데 다른 부동산 돌 때는 좀 거긴 참조하세요. 좋은 지역 가면 또 부동산이 또 괜찮은 부동산이 또 많이 있어요. 용산 쪽은 괜찮은 부동산 되게 많습니다. 거기 제가 온라인에서 만났긴 했는데 가장 실력 있는 분 있어요. 블로그에서 글을 썼는데 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가서 만났거든요. 지금 생각이 언뜻 안 나는데 이름이 뭐였지? 저장해놨는데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이제 볼 겁니다. 그런 거 찾아내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임장 기대되죠? 제가 판교도 되게 궁금하기 때문에 현일이 왜 안 올려? 아미쿠스님 집에 저기 차량 등록되죠? 주차를 거기에 해놓을 건데 가능해요, 아미쿠스님? 가능해? 안 해? 네,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에 차 놓고 타고 갈 거라서 다시 돌아올 때도 그쪽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아, 판교는 또, 근데 판교 주차난이 심하던데. 저 단지가 좋은가 봐. 큰 단지인가 봐요. 그냥 들어가고 주차하고 그냥, 서판교. 그래서 거기서 차 타고, 판교 좀 돌면서 식사합시다. 용산에서 해산해도 되고요. 저는 근데 이제 다시 차를 갖고 갈 거니까 아미쿠스님한테 돌아와야 되고, 지혜팡님은 차를 안 갖고 올 거니까 용산에서 해산하면 되지. 아니면 용산만 볼 거면 용산에서 기다려요, 그냥. 우리는 덕선은 패스할 거고, 구성남 보고 용산 갈 거야. 근데 나는 판교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아미쿠스님이 되게 잘하거든요. 아미쿠스님이 판교를, 저기를 분양받아서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겠어요. 그래서 아미쿠스님 얘기 좀 듣는 거지. 난 판교를 잘 모르거든. 판교가 좋은 것만 알아요, 그냥. 동판교도 좋고, 서판교도 좋은데, 서판교가 동판교보다는 조금 외진 곳에 있어가지고, 아직 제가치를 못 받는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지혜팡님은 저기, 아미쿠스님 쪽으로 오면 됩니다. 13년 판교에 살고 있대. 그러면 완전 현지인이잖아. 저 로컬 부동산보다 더 잘할 거야. 13년 전이면 판교가 상가 분양 났을 때 거의 미분양으로 막 거의 유령 공실일 때 있었던 거예요. 거의 30%까지 경매가 하락해갖고 지금이야 제가치를 사셨지만 저때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 꼭 명심하세요. 신도시가 생겼을 때 상권이나 오피스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사는 거 아닙니다. 얘는 숙성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거야. 10년쯤 지나면 제 가격을 찾아요. 그러니까 13년 됐으니까 이제 판교는 상가나 오피스텔이 자기 가격을 찾았을 거예요. 원래 분양가를. 이해되시죠? 원래 분양가를 이제 찾았을 거야. 아파트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오케이? 감남구 1년치 낙찰 물건은 제가 조사한 내용을 보내드렸으니까 그거 잘 보세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컨설팅 하시는 분인데 그 개인적으로 컨설팅 하시는 분이 좀 부유해요. 사업도 좀 잘 하시고 해서. 그래서 그분한테 추천드린 물건을 드렸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우린 금액이 그만큼 없으니까 거기는 못 들어갈 거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이 물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정은 빌라처럼. 이게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요거 괜찮은 가격대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토지도 너무 많이 물고 있고. 이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임장 한번 해보실 분들은 꼭 가보세요. 양재대로 쪽에. 이 빌라 밀집 지역이긴 한데 도로가 정비가 잘 돼 있어서 재개발은 추진이 간만에 되진 않을 거예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거. 근데 이거는 수익이 높을 것 같아요. 전세가 잘 나갈 것 같거든. 그래서 전세가 조사랑 매매가 조사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마포나 이런 곳들 전부 다 배당되고 가는 것들이 80% 넘어왔는데 최근에 넘어온 사건을 좀 보기 위해서입니다. 12월 달에 보니까 67, 79에도 낙찰되죠. 특히 정은빌라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너무 좋고 평도 많이 물고 있는 굉장히 좋은 곳이단 말이에요. 이거 저희 아미쿠스님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근데도 이거 79% 됐어. 그러니까 지금 많이 인기가 떨어지긴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거 비슷한 게 하나 더 있더라고. 3억대에 신건에 나왔는데 이 가격대도 만약에 괜찮다라고 한다면 11평이니까 투룸인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조사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서교동이니까. 이쪽은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동교동하고 서교동이 홍대 쪽에서 좋은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종로에 있는 박진님, 숭인동 어때요, 숭인동? 숭인동 어때? GF팍스. 숭인동이 어떠냐고. 좋아, 나빠? 아, 창신동 옆이에요. 유치권 관련된 사건이 지금 세개가 연달아 나왔거든. 낙찰 받아갔어요. 근데 아직 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근린생활 시설이긴 해요. 그래서, 창신동 계신 김에 여기 한번 가보세요, 여기. 서울은 지금 종로구면 엔간하면 다 포함이 돼 있을 텐데 이거 조사를 한번 숙제로 내드릴게요. 지혜팡님한테. 이쪽 물건들이 가끔 나오거든. 알겠죠? 이것까지 평창동, 숭인동 요거까지 전부 다. 이게 낙찰을 이 가격에 받아가는 게 적절했는지만 좀 조사해 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나쁜 게 아니면은 이게 60 알아요 여기를? 이거 알아? 이 가격 얼마예요? 얼마 정도에 팔려요? 이 전세 얼마에 나가? 이 한 명 들어온 최웅님이 잘 받은 거예요 지금? 8억 8천에 받았어. 전세 6억이고 매매는요? 전세 6억이나 돼? 매매는? 아니, 매매는 안 되겠지. 근데 매매 되는 거 한 건이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10억 넘게 팔리죠. 아니, 전용이 77평이면 이거는 거의 100평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100평 가까운 면적 아니야. 전세가 6억이야? 아, 그럼 이거 사는 걸. 씨. 아, 돈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진짜. 아니, 대지권이 57.34평이고 전용이 77.6평이면 이거는 엔간한 것도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그죠? 전세 주고 2억만 있으면 이거 살 수 있네.
얘는 만약에 추가 분담금이 내는 그런 아파트로 지어진다 그러면 추가 분담금 없어요. 대지권이 50.34평이면 원 플러스 원 나오고도 추가 분담금이 없어야 되니까 아파트 두 개 하고 바꾸는 겁니다, 이 집은. 갖고만 있으면. 이분 잘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시겠죠? 아유, 이 창신동 평창동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네. 이건 내가 이건 물어보고 싶었거든, 박진님한테 이거 보면서. 아, 궁금하다, 궁금하다. 이랬어요. 후암동 용산이나 이태원은 제가 좀 아는 곳이라서 지금 조사를 먼저 해본 거고요. 후암동은 지금 낙찰이 배당 종결이 되게 끝나긴 했는데 이 조회수가 1266이야. 엄청나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입찰 2억 7천 정도니까 노려보시라는 얘기야. 전용 13평이면 괜찮거든요, 여기. 이런 것들이 기다리다 보면 나온다. 이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오긴 나온다. 잘은 안 나오지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잔금 납부한 건들 보니까 거의 100%, 103%의 용산은 그냥 다 낙찰이 되고 있네요. 근데 한 개가 나왔네? 5억 6,900에 나왔는데 이것도 조사 한번 시켜볼게요. 용산 동궁빌라는 재개발 그때 임장 때 보러 갈 때 용산에서 해산할 건데 그때 용산에 갈 때 여기를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1월 14일이니까 아니면 미리 조사하신 분들이 정보를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날은 그냥 가볍게 청파 좀 돌아보고 제가 갖고 있는 물건 두 개 본 다음에 그 용산에 있는 그 용쌤 하버브라운 빵집 가가지고 차 한잔 하고 가면 어떨까 싶어요. 도장 찍으러 가야 되거든. 내가 내 사람들 데리고 왔다. 여기 인사도 좀 하러 가야 돼서. 알겠죠? 그 다음에 원효로에도 어디 하버브라운 가오픈도 안 했는데 가봤어요? 이제 했을 것 같네, 이제. 임장. 임장 가봐야 뭐 거기 별거 없잖아요. 임장 갔을 땐 건물도 안 좋고. 지금은 일단 빵이 잘 생겼으니까 빵 먹을 거기 가서 근데 굳이 거기 가서 내가 커피나 빵을 마실까? 진짜 맛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거기가 이제 미군 부대가 개장을 해가지고 옆에가 바로 공원으로 되면 입구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한번 의미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 그게 주차도 불편하고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일단 금강 프라임빌 이것도 하나 나왔는데 조사할 건수 던져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약간 신축에 가깝기 때문에 전세도 높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거 가깝게 계신 지혜팡님은 꼭 가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미쿠스님은 임장 일정을 조정하실 때 용산 쪽 한번 돌아보실 거면 이 두 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동대문 쪽, 연희동 쪽 별로 없는데 다 단독 낙찰이긴 한데 거의 8, 90에 낙찰이 되죠. 그 추세를 좀 보자는 거예요. 정은빌라는 너무 아까웠어요. 지금 여기 제 수강생분들 두 명 들어가 있는데 한 명이 3억 3천 쓰셨고 한 명이 3억 4천 쓰셨는데 3억 7천에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아깝다. 4천에 낙찰도 되는데 이 돈 쓸 거면 이때 들어가지. 뭐하러 3억 6백이랑 3억 8천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두 달 전하고 신동이 이거 누구야 이거? 궁금하네. 혹시 이 물건 조사하신 분 손? 이 물건 전세 얼마 나와요? 이 물건 그때 아미쿠스님이 조사하지 않았어? 이 전세 얼마 나와요? 3억 초반 나와요? 확실해? 이거 나온대? 그러니까 3억 초반 나오냐고. 3억 초반에 전세가 바로 나간대요. 대기자가 있대. 보증보험이 안 나올 텐데. 이거 2억 2천까지밖에 안 나오거든, 이제. 보증보험이 2억 2천밖에 안 나오는데 전세를 3억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대요. 나오지 모르겠고. 저 3억 초반에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저 3억 초반을 보증보험 없이 돈을 그냥 입금해야 돼요. 전세입자가. 좀 많이 불안하지 않을까요? 너무 살고 싶은 집이 아니라면? 이 전세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피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지금. 알겠죠? 아깝긴 해요. 예, 죄송한데 뭐. 이 지혜팡님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아까 차 하고 있었구나. 정원빌라 기준으로 맞춘 게 이거예요. 차 타고 있었구나. 요거 다시 얘기하네.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다 이해했죠? 지금 지혜팡님 빼고는 다 이해했지? 나 아직 이해 못했다, 이번. 지혜팡님을 위해서 우리 한번 시간을 할애합시다. 또 막내, 또 귀여운 막내니까. 24년 7월 기준으로 그때도 그
화실에서 설명할 때도 지혜님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24년 7월에 이 116, 공시지가의 126%로 낮췄을 때도 엄청나게 반발이 심했어요. 왜냐하면 150% 받은 사람들은 3억을 받았을 건데 이게 126% 맞춰버리면 2억 5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은 빌라가 공시지가가 아까 검색해봤는데 정은 빌라 검색한 거야. 2억이잖아, 2억. 그럼 2억에 150 나오면 3억인데 126으로 맞추면 2.5억이야. 근데 112로 낮추면 2.2억으로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3억의 전세를 줬다. 3억 초반에 나가는 게 맞았다 치면은 다음에 만기 때 도래해가지고 보증보험을 가입해주는 건지 2.24억만 가입을 해주니까 3억 초반에 전세를 주면 사람들이 안 들어오겠지, 아무도.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이제 2.24억이 전세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전에 그 사람이 정은빌라에서 전세를 줬다면 8천을 토해야 되는 거예요. 역전세가 나는 거지. 아, 완전 이해했어? 넘어가, 넘어가. 박진님이니까 설명해줬어, 진짜. 다른 사람이 설명 안 해줘. 그렇지. 저거지. 그런데 하나 더 있다는 얘기지. 거기다가 추가를 하잔 말이야. 저는 이걸 또 좋게 보는 거예요, 더. 더 좋게 보는 성이 망근함. 다 틀렸잖아. 망극 아니야, 망극? 천근합니다, 천근해요. 만극이야? 망극 아니야? 이응 아니야, 이응?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오타는 형성님이 많이 좀 수정해주는 편이에요. 형성님이 또 이게 엘리트 계층에 계시니까 제가 오타를 가끔 틀려요. 제가 국어를 전공했다고 어디서 말하지 말아야 겠어. 제가 결제를 틀렸어요, 결제. 카드 결제와 사람들의 그 서류 결제 이게 다르니까 용어가. 이것도 되게 괜찮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공시가가 2억 8천 잡아놨으니까 1억 5천대이지 않을까 싶어요. 얘는 112% 룰 적용하면 1억 6천밖에 안 나오니까 얘도 역전세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혜방향을 설명드릴게요. 이제는 무피할 상황이 안 좋아진 거냐? 아니지. 지금 당장은 그럴 수 있으나 만기 도래하는 물건이 25년에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면 25년의 물건들이 의외의 기회를 줄 수가 있겠어요. 지금 24년은 지금 서울 주요 지역 빌라들을 살펴봤을 때 낙찰가율이 다 80, 90. 용산은 전부 다 100%, 110%, 103%예요. 전부 다 그래. 강남은 5개밖에 안 나왔지만 다 10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감정가하고 똑같이 팔리는 거야, 그냥 빌라가. 빌라가 역대적으로 이런 적이 없거든. 거의 70% 낙찰이 평균이거든요. 그럼 24년은 되게 독특한 해였다는 뜻이지. 이거 이해되시면 1번. 이게 이해가 된다면 1번. 그런데 이 하방으로 떨어질 압력을 방어하는 게 뭐냐? 이게 에어비앤비예요. 지금 에어비앤비가 수익이 엄청 잘 된다는 걸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서 강의를 너무 많이 들어요. 일단 시드스쿨 내에서 에어비앤비 강의도 지금 넘쳐나요. 소영님이 하는 강의 플랫폼 안에 들어가면 지금 계약이 매주 2건, 3건씩은 계속되는 거거든요. 지금 몇 달째야, 지금. 한 4개월째 계속해서 소행님 최초창 초창기에 실험 버전으로 시작했던 게 이제 제 역삼동 물건이에요.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 뒤로 계약한 물건이 지금 60개가 넘잖아. 그게 지금 경매 시장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하방 지지선 같은 거예요. 60개가 넘다 보니까 이제 청소업체까지 같이 차려버릴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거? 여기 이해되시면 2번.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를 키워서 계속해서 뭔가를 확장해 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그냥 사업체가 돼버리는 거야, 본인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향후 제가 이제 빌라를 좀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낙찰을 받으면 그냥 소행님한테 그냥 의뢰할 거예요. 수수료 좀 주고. 그럼 소행님 다 알아서 세팅하는 거지 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든 초반에 1, 2대가 제일 좋아. 지금도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도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빌라를 낙찰받아고 재개발 빌라 낙찰받아고 오잖아요. 저한테 말해요. 그럼 제가 소행님 연결해 줄게. 제가 받는 가격으로 드릴게요, 여러분은. 아시겠죠? 소행님한테 한 10%만 주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른 분들한테 좀 더 많이 받으셔. 그러니까 청소부터 총괄 관리를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지금 저 처음 들어간 물건 형성님하고 같이 들어갔거든요? 형성님 우리 뭐 한 거 있나요? 저 솔직히 좀 형성님 어딘지도 모르죠 지금. 제 어디야? 우리 하는데 주소가 어디야?
모르잖아. 주소도 몰라요. 안 가봤어, 지금. 이거 진정한 쩐주 아닌가,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 계속 풀 예약은 일어나고 있는데, 주소도 몰라요. 그리고, 사업 시스템을 제가 설계해 드렸어요. 선생님 사업 시스템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처음에 막 이래저래 고민 너무 많이 하시길래, 그냥 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정해라. 처음에는 월세보다 높은 사업비가 나오더라도 그 수익을 분배를 처음부터 하면 안 된다. 들어가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인테리어도 했을 거고, 침대도 사고, 사는 게 되게 많아요. 꾸미기도 해야 되고, 뭐 고장도 나고, 에어컨도 해야 되고, 뭐 막 되게 많아. 인터넷도 해야 되고, TV도 사야 되고, 이런 게 많다고요. 그때 들었던 돈을 처음에는 자기 투자금으로 했다가, 그거를 들어오는 사업 수익으로 까요. 그러면 한 3, 4개월에서 지금 우리는 원금 다 회수한 게 우리 언제 했지? 기억이 안 나네. 4개월 정도에 회수한 것 같아요. 우린 3, 4개월 안에 다 회수가 됐어. 우리 여름에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수가 돼서 지금부터 이제 수익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요 시스템을 그냥 만들어 드렸어.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에 다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조금만 잘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돼? 이용하면 돼. 전세 주고 잊어버리는 게 좋은데 저는 그걸로 이제 월 소득이 나오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전세 주고 하는 거 안 하려고. 낙찰 받으면 대출은 뭐 나하고 이름 명의는 내 걸로 하고 명의는 내가 구해 와야겠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그냥 선생님한테 위탁하려고요. 이 아이디어 어떠세요? 지금 재개발반 들으시는 분은 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 텐데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싶은 백부자님 같은 분도 있겠지만 그냥 위탁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할 거야 아마. 안 그래요? 자, 그럼 나눕시다. 위탁 1번, 그냥 본인이 직접 사업하겠다 2번. 오, 지혜팍. 그래, 지혜팍님은 단기 임대도 할 줄 알고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은 못해요, 못해. 난 파티룸 하면서도 지금 스트레스가 많거든. 아니, 고객들 전화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좀 이게 친절하게 하면 좀 더 많이 고객들이 올 텐데, 지금 연말인데도 제가 친절하게 안 해서 그런지 조금 예약이 작년보다 떨어지네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지혜팍님 그런지 알았어. 누구나 지혜팍님을 보면 다 그런지 알아요. 잘 맞아요, 서비스. 이름도 똑같아. 전지혜님도 잘 맞는 것 같아. 전지혜님도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고객님이라고도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소개해 드린 거는 굉장히 그냥 아무런 위험도 없는 거고, 이건 초반에 설명드렸던 거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가치만 확인하세요. 2억 3,500의 가치가 여기 집이 있는지만 확인을 하시는데, 만약에 실제로 했는데, 이거 아니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미쿠스님이 아니라고 했던 것도 같아요. 그럼 패스.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영원될 물건인데, 이 지역도 역삼동, 이 지역은 제가 조사해봤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그, 에어비앤비 하는 집하고 가까워요, 여기가. 우리 에어비앤비 여기 있거든요. 근데 바로 옆이에요, 이 집이. 근데 이 집이 우리 에어비앤비 하는 데보다 컨디션이 훨씬 좋아. 드림캐슬이. 대로변 2개 물고 있잖아요. 양면 다 물고 있어가지고 교통도 좋고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이면 괜찮은지를 한번 보는 거야. 2억 3천이거든요. 근데 2억 3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전세 2억 3천 나올 것 같아. 조사를 안 해봤지만 6평이긴 한데 이거는 조사를 좀 해보셔야 돼요. 이건 에어비앤비는 안 됩니다. 6평이기 때문에 단기 임대만 돼요. 그죠? 시입하긴 나는 생각이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1억 3천에 받아도 소용이 없어. 1억 3천에 받아도 2억 3천은 줘야 되니까 1억 천 더 줘야 돼. 그러니까 이 가격을 생각할 때는 2억 3천 가격이 맞는지를 보러 가는 거예요. 임장을 가도. 이건 누가 갈래요? 강남 갈 사람. 이건 대출도 꽤 나올 거야. 강남 역삼이라서 행부님만 그렇지. 우리한테는 행부님이 있잖아. 여러분 행부님은 제가 누차 추천하지만 저분은 지금 강남 서초 송파의 화장실? 화장실. 강남 서초 송파에 특화된 분이에요. 저분은 지금 가평이나 양평으로 보내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저분이 또 자연에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또 자기 본연의 의지를 잃고 방황을 하면서 나는 가평 땅이 좋아요 할까봐 우리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저분은 지금 우리 그 인재풀에 들어와 있는 걸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막 더 퍼주고 싶어 하고 잘해주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행부님은 강남 송파 전문가로 만듭시다. 알겠죠? 너무 잘하세요. 가격도 다 잘 알지만 투자하는 것마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겠죠? 어, 지혜팡님은 종로구 전문가로 만듭시다. 창신, 숭인, 평창 이렇게. 맨날 거기 다니니까 종로 전문가로 만듭시다. 그러니까 지혜팡님은 저한테 어떤 정보를 줄 수 있으냐면 요즘에 경희궁자의 변동 어떻게 돼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어떻게 돼요? 마포까지 조금 보세요. 종로 옆이니까.
성북 중구까지 왜 오른쪽으로 와? 왼쪽으로 가. 좀 더 좋은 데를 가야지. 알겠죠? 대장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종로 쪽에 가까우니까 마포레미안 푸르지아하고 넘사벽이니까 체크해요. 알겠죠? 경희궁 자이하고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변동성을 좀 체크해 주세요. 너무 덩어리가 커서 변동이 약하긴 할 텐데 그래도 얘네들이 그 빠지는 시기 때는 확 급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급락했어. 한 5억에서 6억 정도 급락을 하는 시기가 언젠가 한번 온다 쳐요. 얘 1년 만에 회복되니까 그때가 기회야. 그런 걸 알려주시라고. 알겠죠? 그걸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허그 아닌 개인이 대항력 포기도 한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또 나 팀장님이 이나 PD님이 여기 입찰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1억 2천 쓰시려고 하셨는데 제가 그냥 최저가에 써보시는 거 어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1억 1천대 쓰셨나? 뭐 1억대 쓰셨나 그러실 것 같아요. 1억 2천 써도 100만 원 차이로 떨어지긴 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받으셨으면 이제 계속 월세 수익률 같은 게 높아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고 이제 이분이 이걸 읽으신 거지. 대항력 및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포기하며 이거 할 때 우리 허그 포기 물건만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최남혁이라는 이렇게 본인이 포기하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나 팀장님이 보실 때는 엄청 많은 물건을 봐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사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바로바로. 제가 수업할 때 사례가 필요한 게 있는데 이걸 이렇게 찾아주실 수가 있는 능력이 되신 거지 이제. 이게 오래 하신 분들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많은 걸 봤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건 기억이 나잖아. 해놓고 잊어버리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해놓은 거를 우리는 낙찰한 거랑 자기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게 챌린지잖아요. 이 비교까지 해봤으면 두 번을 봤잖아. 기억이 안 나기가 어려워요. 요거 이해되시면 2번. 챌린지를 하면 왜 늘 수밖에 없는지 알겠죠? 늘 수밖에 없어. 이거는 시스템이 그래요. 왜냐면 제가 해보고 나서 안 된 거를 다 반영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항상 검색은 많이 했는데 다시 확인을 안 하더라고. 네, 안타까운 게 뭔데요? 뭐가? 자기가 대응력이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못 하지. 1억 9천 보증금을 찾고 싶은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 하지. 자기 돈을 지키잖아요라고 생각하는 지혜팡님은 하수. 안 팔려요. 오피스텔은 안 팔려. 이거는 평생 가지고 가면서 임대업을 하면서 내가 순수익을 낼 거를 생각했을 때 한 5개, 10개를 갖고 가는 물건이야. 최남형님은 나이가 좀 어릴 거야. 얘 나이가 어리면 이런 걸 하면 안 돼. 오피스텔 들어가는 나이는 농지연금 들어가는 나이랑 비슷해야 돼요. 자기 노후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차익이 많이 나는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이거는 잘 팔리잖아. 처분을 하고 조금 그래도 좀 안 팔리긴 하지만 그래도 팔릴 만한 역세권에 있는 물건들에다가 월세 주면서 가지고 가는 거야. 제일 좋은 건 아파트를 월세로 바꾸면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아요. 현금성도 있고 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돈이 그만큼 있진 않잖아요. 근데 자기 생계는 유지해야 되니까 살 날 남은 날하고 자기 날하고 비교한 다음에 아파트 갖고 모기지론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임대업 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제 오피스텔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 남영님은 아마 그런 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인데 1억 9천 전세에 떡하니 들어갔겠지 그냥. 그리고 이게 낙찰이 안 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미배당금은 포기한다. 인수금액 없다. 이런 거를 그냥 제출을 했겠지.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혜팡님. 지혜팡님하고 인연도 참 깊네. 사람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건 초반에 얘기 드렸죠. 이건 좋은 거라고. 그렇지, 7천 날렸지. 이거는 누수가 있기 때문에 누수 수리는 다 잡을 수 있다는 것만 알아놔요. 알겠죠? 가봤어요. 얘기해봐요. 그럼 브리핑 시작. 어땠어요? 문 열어봤어? 문 안 열어봤죠? 네. 그럼 뭐야? 그럼 건물 앞에만 가본 거예요? 너무 지하란 말이 무슨 말이야? 푹 들어가 있어 그냥? 네, 그런 건 상관없어. 그런 데가 오히려 잘 되기도 하니까. 또 특이사항 도움될 만한 걸 얘기해봐요. 시세조사 했어요? 아니 어차피 누수 금액을 반영해갖고 입찰해야 돼 이거는. 누수 시공하면 어떻게 하냐면 보일러를 바꾸면서 보일러 배관까지 싹 다 바꾸는 거야.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시멘트를 깨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난방 파이프를 뜯어내는 거나 아니면 동파이프를 그 위에 덧방하는 식으로 해도 돼요. 이런 걸 해주는 업체는 되게 많아. 견적은 한 500에서 600 정도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건 5, 600을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맞는지만 봐야 돼. 더 떨어져야 되는지.
전세 얼마에 나가요, 여기? 갔으면 조사는 전세가나 월세를 하는 거예요. 전세 얼마 나와요? 팔리진 않을 거고. 오! 그럼 간 이유가 없잖아요. 간 이유가 없는 거야. 가격을 안 볼 거면 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정원빌라 가는 길에. 그러니까 가는 길에 물어보지. 여기 얼마나, 아, 너무 별로야. 너무 별로라. 이 말 들으니까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 너무 별로라고 생각했으면. 이거는 그럼 더 떨어질 수 있겠네요. 너무 별로라고 생각하면 이거 한 1억 3천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죠? 일반인의 시각에서 너무 별로라고 하면 싼 가격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아예. 근데 전세가를 항상 보셔야 돼. 이런 거는 이제 풀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 전세가가 저기가 꾸준하게 견조하게 지하지만 한 1억 6, 7천 나와준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보증금 3천인데 얼마를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월세를. 3천에 100 정도 받으면 굉장히 괜찮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도, 이건 뭐 제가 한번 갔다 오긴 했습니다만, 보증금이 미상이야, 주거 임차인이. 이거 어떻게 찾을 거예요? 어디, 어디? 연남동 끝자락? 아미쿠스님, 어디, 어디? 삼전동? 연남동?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찾아봤어? 저런 거 알려줘야 돼, 저런 거. 주변이 거의 다 신축. 신축은 상관없어, 사실. 이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열어봤어요? 특별계획구역 같은 거 안 들어가 있어? 없어. 그래? 옆에 보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요. 그럼 패스해요. 저거는 수익률 관점에서만 들어가세요. 아, 고가도로 위치야.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요. 가본 사람. 여기는 근처에 있어서 제가 한번 가보긴 했습니다. 이거는 이거 보셔야 돼. 그리고 국토부 실거래로 찾는 거야. 찾아봤더니 얼마 있어요? 2억 2,500짜리 찾았네. 2억 2,500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거는. 알겠죠? 그래서 이거 가격이 2억 2,500이 합당한지만 보시면 돼요. 유찰은 많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빵원까지 내려갈 거야. 2억 2,500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억 4,600을 쓰는 게 아니라 2억 2,500을 쓰는 게 좋아요, 그냥. 2억 2,500을 쓰면 배당받아 나갈 거 아니야. 이 사람 배당 신청했지. 아이고, 배당 신청 안 했네. 그럼 싸게 내려와야 되겠다, 이거. 알겠죠? 이거는 한 1,000만 원 될 때까지 내려가야 되겠네. 챌린지를 누구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킵업 해놓고 지켜보고 있어요. 12월 9일 날 유찰될 거야. 근데 여기 건물 전체가 나왔더라고. 이건 독특한 건 뭐냐면요. 개인 채무로 만들어진 거야. 보이세요? 자, 설명 한번 해봐. 소유권은 김용준인데 근저당을 김순재, 김정원, 박수영, 박혁창, 최병로, 이채현, 김동민, 박창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게? 이거 맞춰보세요.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겠다라는 거 한번 맞춰봐. 그러면 여러분 실력 늘어난 거예요. 빨리 대답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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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정답, 호경님. 브라보. 그래서 제가 주거용 공투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1억씩 모아가지고 건물 한번 지어보자는 아주 선하고 좋은 의도로 했겠지.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축 지어놓고 뭔가 문제가 좀 생기거나 투자금이 더 모아야 될 상황이 생기면 누군가 한 명은 문제가 생겨요, 이 안에서. 그러면 그게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 한 명이 총대를 메고 소유권을 갖고 왔잖아. 그럼 대출도 얘가 받았을 텐데 불만이 쌓이기 시작해. 그래서 얘하고 관계 제일 안 좋은 박역창이 돈을 좀 더 많이 넣네. 그럼 청구 금액 넣으면서 경매 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주거용 지분으로 공투 들어가가지고 건물을 올려보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라. 그건 언제든 다나 완전 신뢰가 가능한 사람, 손실도 같이, 이익도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계기.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24회 이상자들입니다. 제가 멀리 보고 있는 미래입니다. 챌린지를 24회 이상 하신 분들끼리면 어떤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손실 감당이든 뭐든 가능할 것 같아서. 알겠죠? 그래서 지금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슈퍼맨 히어로 스타일이 나를 구원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따라가는 공투 형식으로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돈. 알겠죠? 그 공투의 위험성을 좀 저는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문정동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옛날부터 저기 괜찮다고 했죠. 보증금이 또 미상이야. 찾아봤더니 8,500에 40짜리가 하나 딱 띄었어요, 눈에. 야, 이거는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이잖아. 그럼 어차피 이제 5,500 주고 나머지는 자기 순서도 가서 받는 건데 순서가 느리죠? 아, 빠르죠? 그러니까 어차피 8,500 받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유찰이 되는 것도 사실은 좀 이상한 거지. 저금액만 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현장 조사를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감정이 사악삼천인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비행구역 2단계? 층수 제한 상관없어. 가격이 싸, 너무. 가격이 너무 싸서. 오케이? 가격이 너무 싸서 가는 거예요. 층수 제한 있지, 당연히. 문정동 옆이니까. 문정에는 뭐 큰 건물 있던가요? 그냥 문정 신도시 바로 옆이잖아. 그럼 여기도 신도시처럼 개발이 언젠간 되겠지. 이해되시죠? 하셨어요? 좋습니다. 이거 하셨으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게 지을 수는 없어. 근데 이쪽이 전부 다 빌라 단지야.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송파 문정 신도시에 있는 법원 건물 기억나세요, 거기? 아, 여기가 행부님이 자주 하시던 곳이다. 여기 레미안 들어가려고 그랬잖아, 우리. 아, 뒤에 한 명 들어가고 그 사람 때문에 뺏긴 거 진짜 아직도 억울해 죽겠네. 아, 행부님 잠도 못 자고 밤새 고민했던 건데, 이거. 아, 그 물건 너무 아까웠어요. 짜릿함을 느끼고 싶었는데. 왜냐면 전 되게 쪼이는 느낌으로. 근데 약간 도박하는 사람들 마음을 알겠달까? 사람들 많이 몰리면 앞에서 먼저 부르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부르더라고. 그래서, 아, 나 낙찰 됐나 보다 하고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명이 저기서 싹 일어나, 너 어찌나 미운지.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유 있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자기 목숨 걸고 하시면 안 돼. 그래서 가능한 한 월세로 가는 것도 추천해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월세는 어차피 보증금 빵꾸 날 일이 없잖아. 그리고 나는 도피처가 생겼지. 이거 낙찰만 받아오면 그냥 손님한테 맡겨버리면 돼. 그럼 플러스가 나요. 10%는 떼줘야 되겠지만. 그냥 관리해주는 비용으로 그 정도 내고 나는 그냥 그렇게 할래요. 개수를 늘릴 생각은 지금 아직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상가 많이 저질러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정리를 잘 돼요. 아니, 교수님, 연락 잘 돼. 지금 이쪽에 있는 삼전동 쪽에 하고 있는 분이 나연이님 아시죠? 그 미용으로 6천 버시는 분. 예, 외국인 없어도 돼요. 한국인이 쓰는 겁니다. 한국인이. 이쪽이 속초법원도 있고 속초호수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의외로 사람들이 좀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가락동 구피플 약수 여기도 다녀왔는데 이건 왜 갖고 왔냐면 보증금 2억이야. 이 가치가 있는지를 보자는 거지. 2억 이상이면 팔릴 것 같아서. 알겠죠? 2억 이상이면 팔릴 것 같아서. 이 신정환 진짜 그 신정환이야? 개그맨 신정환이고 이거? 궁금하네 이거. 개그맨 신정환이 지금 2억짜리 전세 살 정도로 망가졌나? 아니야. 연예인 걱정을 하는 거 아니랬어요. 연예인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다음에 대형 하이츠 빌라도 하나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와 있는 물건 지금 전부 다 그냥 떼온 거예요. 조사는 여러분한테 좀 맡기고 싶어서. 여기는 지금 공원 옆이고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가격이 2억 천이야. 미배당금 인수하지만 2억 천 이상에는 낙찰이 될 것 같은 물건이에요, 여기도.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건 챌린지로 다들 한번 해보세요. 서류 검토 1번. 그 다음에 이 중에 마음에 가는 게 조금 있다 그러면 한 바퀴 도는 거야. 아, 잠깐만. 아메쿠스니 가락동 돌았잖아. 이쪽 한번 돌았어요? 문정역 인근에 이쪽은 돌았나 안 돌았나? 아메쿠스를 시켜보자, 그냥. 사진이 잘 안 보인다고? 문정역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문정역이야. 8호선 문정역. 가락동 쪽 돈 거 같은데 그때 보니까 가락 재건축 들어갔잖아. 안 갔어요. 문정역 한번 돌아보세요. 문정을 도시면은 아, 이게 비행 그 제한 구역이 있어도 이렇게 개발이 되는구나. 층수가 안 높아. 안 높아도 돼. 안 높아도 깨끗하게 지을 수 있어. 이거 이해되세요? 문정 한번 가보세요. 문정도 알아야 돼. 문정이 판교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건물이 낮은 판교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다. 그럼 이해하기 좀 쉬울 거야. 이건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옥인동에 있는 거는 이거 박진님한테 맡길게요. 박진님 여기 가봐요. 이거 24.7이라서 그런 거야, 건물이. 이러면 추가 분담금 없어, 이거. 알겠죠? 뭐 파서 짓고 있긴 하던데 이건 지분이야. 이거는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패스하는데 혹시 지분이나 소송, 자기가 소송을 해봤다 소송해봤다 1번. 신금강 알아요? 어, 소송 호경님 해봤네? 그러면 호경님은 이것도 한번 노려보세요. 이건 소송해서 나머지 거를 가지고 올 수 있어. 나머지 걸 가지고 올 수 있어. 가지고 오면 수익이 커질 것 같아. 근데 이건 6개월에서 1년 정도 봐야 돼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작업을 해야 돼. 이 두 명이 산 건데 이 사람 중에서 한 명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 박공진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이상국이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경매를 넘긴 거거든. 그래서 나는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 여부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이 사람은 생뚱맞은 사람이 나온 거고 공유자 우선 매수를 청구할 거면 박주인이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둘이 그렇게 친해 보이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형제라고 해도 사는 곳이 다르고 하니까 제 생각인데 이거는 나머지 지분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소송을 해본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해본 분들은 건드리지 마요. 이건 호경님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요. 평촌도 기업평질. 지혜팡님, 여기는 어때? 이거는 신축이어가지고 알 것 같더라고. 이화동에 있는 잼스톤 네리스지. 여기는 어때요? 좋아, 나빠? 평가만 해봐. 좋아, 나빠? 목록고 다 하는 거지. 가격이 뭐, 싸다고요? 애매하다고. 3억인데 애매해? 종로구 12평이? 여기 어떤 지역인데요? 교회 근처. 근데 이거는 미배당 금액이 있어가지고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력 포기 각서가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4억 3,500이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저는 3억이면은 전세가 4억 3,500에 들어갔다는 건 예, 조사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게 왜 괜찮을 것 같았냐면요. 봐봐요. 지혜팡이 봐봐. 21년이긴 한데 21년이긴 한데 4억 3,500에 전세를 들어온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시세가 4억 3,500에 21년에 거래가 된 거예요. 근데 종로는 지금 빌라 기준으로 봤을 때 24년이 21년 가격보다는 비싸졌거든요, 지금? 그럼 여긴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신축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걸 3억대에 받는 건 되게 괜찮은 거거든? 오케이? 이게 거의 매매 가격이었어. 그럼 지금 많이 내려온 거지. 전세가 조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혜팡님은 꼭 가격 중심으로 조사를 해주는 거예요. 가격 중심으로. 오케이? 가격만 알면 돼, 우리한테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 너무 오버해버렸네. 일단 우리는 임장 가야 되는 팀이 양해님이 차를 더 하나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세 분 타고 갈 거고 아니면 거기에 한 분 더 옮겨가지고 타서 좀 쾌적하게 갈 수도 있고요. 구성남 들고 용산으로 가는 일정인데 한 1시 시작하지만 저녁 먹을 시간까지 거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봐야 되는 타이밍이라 아기를 데리고 가긴 할 텐데 만약에 너무 무리가 될 것 같으면 아기는 안 데리고 가고 엄마한테 좀 욕 좀 먹고 혼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서 현장 돌 때 도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고 그냥 어떤 지역, 어떤 물건, 어디가 괜찮은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 생각하고 제 경험하고 부딪혀 봤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은 수정돼야 될 부분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를테면 고도 제한이 있으면 무조건 재개발해서 불리한가?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미쿠스님 오늘 조언을 드리는 건 문정역 쪽 돌아보면서 거기 재개발 되겠다는 생각하는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저랑 생각이 비슷하시면 그 지역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시간은 걸립니다, 당연히. 명분이 없거든, 명분이. 일단 막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워하고 사람들이 화재로 죽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곳이어야 되는데 그런 명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뭐 수익성 내면서 갖고 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빌라는 항상 오피스랑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 안 팔린다, 1번. 1번이 안 팔린다. 뭐 할 때까지 안 팔린다? 구역이 지정되거나 어떤 동의서를 걷거나 하는 이슈가 생기기 전에는 안 팔려요. 엑시트가 어려워요. 그럼 이걸 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빌라 추천을 여태까지 안 했던 겁니다. 아파트만 하라고 했어. 근데 이게 가능해. 왜? 실무로 지금 60개 이상을 돌리고 있는 소행님이 있어. 소행님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낙찰만 받아가지고 오면 이거에 플러스 수익을 내줄 수 있어요. 10%를 수수료로 내야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런 사업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빌라를 추천하는 쪽으로 지금 돌아선 겁니다. 방향을 바꾼 거예요. 제가 비트코인 부정론자였다가 비트코인을 지금 옹호하는 쪽으로 바뀐 거하고 입장이 같은 거예요. 시대가 변해가니까 거기에 따라 생각을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느낌 아시겠으면 1번. 자, 오늘 수업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친한 사이들이니까 단톡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세요. 고생하셨어요. 영상은 내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빨리 가봐야 돼가지고 내일 올려드릴게요.